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지난 경남전에서 대승을 거두면서 이제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수원축구의 봄이 왔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부천 원정에서 맞이한 것은 차가운 비바람과 급격히 추워진 날씨였죠. 그리고 수원축구는 갑자기 추워진 날씨 탓인지 잠깐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는데요. 우리가 기대했던 결과가 아니었기에 여러분들 모두 너무나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말을 보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제가 현장에서 본 우리 서포터즈, 우리 동료 여러분들의 열기는 이 추운 날씨를 녹여버리셨습니다. 이기지 못해서 붕괴했던 마음은 나의 사랑 나의 수원을 부르며 눈 녹듯 녹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다시 한번 훌훌 털어버리고 앞을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또한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 늘 수원과 함께하고 있음을 되새기면서 오늘도 골다방 크루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골다방 크루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시는 패널분들 모셔보겠습니다. 각자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이 시대의 참 취준생 건어스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얘기 나올 줄 알았습니다. 네. 네. 독설 취준 준비 네. 중. 자주 바뀌네요. 네, 안 좋은 건데. 안녕하십니까. 직관을 가지 못해 우는 슬픈 개랑 청사계 강윤입니다. 네, 강윤님께서 나와주셨고요. 오늘 우리 강윤님의 생일이십니다. 네, 그 축하드립니다. 너무나 왜 감사합니다. 지금 두 분이 다. 태어났니? 네. 왜 태어났니? 와, 이거 너무 오랜만에 듣는 노래인데 저거는 진짜로 정겨울 정도인데 네. 너무 오랜만이라. 아이, 요 얘기하려고 아까 저희들끼리 얘기할 때 별 얘기 안 했던 겁니다. 네. 생일 그랬군요. 축하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별거 아닌 날이고 나이 들수록 이제 생일이 좀 그렇잖아요. 저는 원래 생일을 또 그렇게 챙기는 편이 아닌데 뭐 어쨌든 이렇게 생일이라고 서로 축하해 줄 일이 하나 있다는 건 기쁜 일 같아서 귀한 매우 거예요. 네. 좋고 감사합니다. 더불어서 아스날이 레알을 꺾고 챔스 당연한 4강이죠. 일을. 예, 오늘 확정이 됐죠. 2차전. 이것도 축하할 일이네요. 굉장히 이중 축하할 축하네. 일입니다. 예. 네. 마드리드에서 아주 큰 생일 선물이 와가지고 그것만으로도 오늘 하루가 굉장히 기쁘고 즐거웠는데 그래서 오늘 일하는 분들이 저한테 실수를 좀 몇 번 했거든요. 괜찮아. 다 이해하고 넓은 아량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냥 행복한 하루가 되셨기를 바라보면서 오늘은 그 브라이님께서 개인 일정이 있으셔가지고 부득이하게 함께하지 못하는 회차입니다. 그래서 아하.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연애 상호인가요? 혹시? 아닙니다. 그 개인 뭐 배우는 게 있으셔가지고 아하. 거기에 일정이 오늘밖에 안 돼서 부득이하게 오늘 아쉽네요. 아쉽게 저희끼리 하게 됐고요. 또 대신 함께 하시는 패널 분들께서 오디오 꽉꽉 채워주실 거라고 또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진행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부천전도 그렇고 현장을 가면 오히려 저희 영상보다도 팟캐스트를 잘 듣고 있다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특히나 이번 주에 직관하는데 옆에 계신 지지자분들께서도 저희 거 잘 보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 몰랐는데 계속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또 빅베어님의 친구분이라고 하시는데 한다겸님께서 빅베어 통해서 저희 팟캐스트 그냥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이렇게 또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근데 얘기 들으면서 항상 느끼는 게 네, 이 구독자들도 크리에이터 닮는다 그러잖아요. 그런가요? 약간 다 지미스님을 닮아서 좀 샤이하셔가지고 아, 직접 와서 얘기하는 것보다 누구 걸러서 얘기하고 경기장에서 마주쳐도 막 붙들고 뭐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나가면서 쓱 얘기하고 다 지나가고 맞아. 너무 재밌은 것 같아요. 차에서 응원 불쑥 해주시고 맞아요. 지나가시고. 창문 내려서 우쓱 얘기하고. 일단은 뭐 그렇게 많은 분들께서 저희 팟캐스트를 좋아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팟캐스트가 유튜브하고 팟빵을 포함하면 조회수가 매번 한 2,300회 정도 나오거든요. 네,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는 저희를 대표하는 코너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이게 다 저희를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이제 동료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준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또 더불어서 추가로 말씀드릴 게 저희가 예전에 트리클로 축구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특친소 한번 했었잖아요. 그쵸. 그때 이제 메이지님과 이제 미미님 나오셔서 인터뷰해 주셨는데 두 분이 또 찾아오셨어요. 경기 끝나고. 그 이유가 이제 메이지님께서 직접 핸드메이드 쿠키를 인스타 봤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청백적으로 이렇게 초콜릿 이렇게 박아놓은 거 너무나 센스가 돋더라고요. 너무 귀엽더라고요. 네. 근데 부득이하게 이 두 분께서 못 오셨기 때문에 저 혼자 맛돌이였나요? 당연히 맛돌이였겠죠? 제 진짜로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인생 탑3 아하. 탑3 쿠키. 우유에다 푹 찍어갖고 약간 노글랑말랑할 때 탁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네, 그래서 너무나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고 이 언어가 짧아가지고 제가 이 마음을 다 그러니까요. 세민이가 빨리 와야 된다니까요. 저도 그 전에 특친소 섭외할 때 미미님이랑 그 인스타 DM으로 대화할 때는 아주 유창하게 신나게 대화를 나누고 현장에서 만났을 때는 하이 헬로우밖에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김천 코리아컵 원정도 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팀이 진짜 대단하세요. 잡히셨어. 예. 두 분이 같이. 그래서 늘 저희가 리스펙하는 마음, 또 함께하는 마음이라는 점, 뭐 언어가 안 통해서 이 메시지를 못 들으실 수도 있는데 전달하는 거 좋아하니까 다음에도 전달해서 메시지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회차가 48번째입니다. 곧 50회차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해보고 저희들끼리 의논을 해봤는데 저희가 지금 리그가 한창이라서 별도 시간을 내서 라이브로 그러니까 뭐 보이는 라디오처럼 저희가 진행해 보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영상으로 된 팟캐스트는 진행이 당분간은 일정상 어려울 것 같고 물론 이거는 시즌 말에는 시도를 뭐 그 전에도 기회가 된다면 시도는 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별도의 게스트분을 초대하게 된다면 그런 방향으로도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대신 50회까지 왔는데 그냥 흘려보낼 수가 없죠.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건너스님 무엇인가요? 네, 저희가 50회차를 맞아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코너를 좀 가지려고 하는데요. 첫 네. 번째는 골다방 크루에게 물어봐 코너로 평소에 저희에게 궁금하셨던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까지 저희 영상이나 팟캐스트를 보시면서 느끼셨던 소감 또는 저희 컨텐츠와 관련된 개인적인 사연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정을 해서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는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설명 잘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저희가 두 가지의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저희 골다방 크루 인스타 계정이 있습니다. 또 유튜브 게시판에 상세 설명 공지해서 드릴 예정이고요. 소감이나 사연 같은 경우도 별도 양식 없이 자유롭게 써주시면 됩니다. 저희 골다방 크루의 인스타 계정을 통해 DM이나 저희가 이제 공지 드리게 될 이메일 계정으로 이 내용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각 패널분들께서 홍보 목적으로 이 내용을 개인 스토리에 올려주실 거니까요. 거기에 대한 답장으로 보내주셔도 접수된 것으로 간주할 예정입니다. 각 사연은 저희가 선별해서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월 26일 자정까지 접수받고 50회차에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혹시 아무도 참여 안 해주시면 어떡하죠? 걱정이긴 한데 사연을 아무나 안 해주시면 어떡하죠? 요즘 그 무물보라고 해서 많이 올리잖아요, 인스타에. 네네. 그것처럼 뭐 자유롭게 신체 사이즈에 대한 질문 아닌 이상 최대한 다 답변해 드릴 예정이니까 기탄 없이 궁금한 점들 남겨주셔도 좋겠고 또 듣는 분들이 어떤 생각으로 어떤 인상을 받으면서 듣는지도 저희가 궁금하잖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또 어떤 뭐 리퀘스트가 있으면 또 저희한테 요청을 해주셔도 좋고 그러니까 그런 거 다양하게 각각의 의견을 담아서 혹은 생각, 감상을 담아서 또 남겨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또 읽어보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참여가 저조해서 민망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벤트 공지까지 말씀드렸고요. 그럼 지금부터 저희가 준비한 축구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팟캐스트에서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3대1로 이길 거다. 이렇게 봤는데 보기 좋게 틀렸죠. 부천전 경기 보신 소감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서 해명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비라는 변수를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또 순위가 주는 위험을 고려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위험했어요. 위험하고 위험했어요. 네.
부천은 이제 4위답게 경기전에는 4위였거든요. 현재는 5위지만. 그래서 4위답게 경기를 했고 수원은 6위답게 경기를 했습니다. 4위다운 것과 6위다운 게 무엇이냐 물으신다면 얼마나 더 이기려 들었냐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이 하는데요. 수원 선수들이 이길 생각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더 어그레시브하게 더 공격적으로 나온 팀이 결국 부천이었고 더 지키려고 노력한 게 수원이었다라고 저는 인상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네, 건어스님의 소감도 들어보겠습니다. 수원한테 폭삭 속았죠. 네, 폭삭 속았고 뭐 강현님 말씀하신 대로 이날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패스 미스도 많았고 선수들의 움직임도 평소보다는 좀 무겁게 느껴지긴 했습니다만 애초에 준비했던 경기 컨셉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좀 했고요. 플랜이 네. 잘못됐다. 작년에 1대1로 비겼던 부천 원정이 생각나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뭐 저도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똑같이 재현될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는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우리 꿀다방 그 브이로그 영상에서도 그 얘기를 하시는데 진짜 공감이었어요. 뭔가 비겼는데도 진 느낌 그런 느낌의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두 분 다 3대1 예상이 틀린 거는 본인들 잘못이 아니다. 비와 수원이 잘못한 거다. 네. 또 부천이 강하더라고요. 그 어제인가요? 어제 열렸던 그 제주와 코리아컵에서 코리아컵도 꺾고 올라가는 거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살짝 들었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득점과 승부 예측은 대실패했지만 선발 라인업은 맞췄죠. 사실 맞추기 좀 쉬운 상황이었어요. 그 전 경기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경남전과 동일한 라인업으로 나왔는데 결국 우리가 잘하는 걸 이어가 보자 그런 의미였다고 봐야 되겠죠. 일단 뭐 경기 내용을 보면 그렇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경남전과는 여러 가지가 달랐습니다. 일단 그라운드 컨디션과 날씨가 달랐고요. 전체적인 선수들과 팀의 퀄리티가 달랐습니다. 이날 수원은 경남전에 이어서 짧게 만들어가는 축구 대신에 공격수를 향한 롱킥과 역습을 준비했었는데요. 경남전의 롱패스와 중거리 패스의 비중이 43%였던 반면에 이번 부천전은 롱패스와 중거리 패스의 비중이 무려 56%였습니다. 많이 올라갔네요. 네. 그러니까 제가 다른 경기도 찾아보니까 대략 한 46%에서 48% 정도 나오는데 평균적으로 이번에 56%였으니까 되게 많이 올라간 거예요. 물론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날씨이긴 했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정확도가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허무하게 상대에게 볼을 헌납하는 장면도 많았었고 잘 만들어 가다가 마지막 패스가 아쉬웠던 장면들도 많았거든요. 꽤 많았죠. 예. 네, 그래서 부천의 이영민 감독이 경남전을 되게 잘 분석했다는 느낌을 받았고 반면에 우리는 준비한 걸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이어서 또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쯤에서 이제 우리 센터백에서부터 시작하는 빌드업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 싶은데요. 네네. 네, 정규리그 기준으로 연승을 이어나가기 시작한 전남전에서부터 좌측 풀백부터 이기재 선수, 좌측 센터백의 고종현 선수, 우측 센터백의 권한규 선수, 우측 풀백의 이건희 선수의 지금 조합이 가동되기 시작합니다. 리그를 보면 기존 조합과 이 조합의 특징은 패스의 시발점이 되는 센터백이 변경되었다라는 건데요. 이 센터백이 변경되었다는 것은 즉 공격 방향이 또 변경되었다는 뜻이 되는데 기존 한호강 선수나 레오 선수가 왼쪽 센터백으로 출전할 경우 이 선수들이 패스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팀에서 늘 가장 많은 패스를 성공시키는 게 왼쪽 센터백이었어요. 하지만 전남전서부터 오른쪽 센터백인 권한규가 팀에서 가장 많은 패스를 기록합니다. 빌드업 그쪽으로 많이 시작되더라고요. 예. 네, 제가 지난 팟캐스트에서 고정현의 공격적인 기여에 대해서는 아직 분명치 않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 부분 때문인데요. 기록을 좀 더 말씀드려보면 1라운드 안산전에서 왼쪽에 레오가 출전해서 84개의 패스, 오른쪽에 한호강이 69개, 상당히 큰 차이죠. 2라운드 인천전도 왼쪽 레오가 79개, 오른쪽 권한규가 47개. 3라운드 이랜드전은 레오가 부상으로 나가기 때문에 한호강이 오른쪽 왼쪽을 다 보면서 이 통계가 좀 오염됐기 때문에 제외하고요. 네, 4라운드 충남 아산전에는 왼쪽에 한호강이 왼쪽으로 나왔는데도 82개, 오른쪽 권한규가 53개입니다. 근데 이것이 전남전서부터 왼쪽 고종현의 53개, 오른쪽엔 권한규가 62개, 10개 정도 더 많게 역전되는 상황이 나오네요. 예. 네, 6라운드 경남전에서 고종현이 15개,
권한규가 36개. 경남전은 좀 특수한 상황이기도 했어요. 우리가 전방에서 잘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절반 이상 차이가 나는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개수고 이번 부천전도 고정인이 41개, 권한규가 52개로 또 10개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라인업의 변화와 함께 왼쪽 센터백의 평균적인 패스 숫자도 늘어나는 건 사실이지만 중요한 것은 오른쪽 센터백에서 우리의 공격 작업이 시작하는 경향성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덩달아 중요해진 것이 오른쪽 권한규에게 가장 많은 패스를 받고 있는 이건희의 역할입니다. 네. 이거를 이제 얘기하려고 이렇게 길게 얘기했는데 이건희는 물론 권한규에게 다시 내주는 패스를 가 제일 많은 패스를 기록하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이제 제외한다면 중앙 미드필더인 최영준, 홍원진 선수나 우측 윙어인 브루노 실바 선수, 포워드인 일류첸코 선수에게 골고루 공을 전달하면서 우리 공격에서 꽤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게 보여지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는 코리아컵 이랜드전서부터 이렇게 우측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상대의 대처로 인해서 이건희에서 시작하는 패스들이 가로막히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설명드리려고 하고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 이건희에서 시작하는 패스가 가로막혔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최전방 원톱인 일류첸코를 활용하는 빌드업을 이번에 시도하기 시작했어요. 네네. 일류첸코가 소유한 다음에 리턴을 내주거나 아니면 원터치를 우리 미드필더들에게 내주면 우리 미드필더들이 다시 좌우의 윙어나 더 전방에 나가 있는 파울리뉴 선수에게 보내는 방식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해 보시면 작년에도 좀 사용했던 걸 기억해 볼 수 있어요. 김현 선수가 좋았을 때 이런 방식을 사용하기도 했고 아니면 밀리치를 이용해서도 사용했긴 했지만 미드필드에서 다시 나가는 패스질이 별로였고 또 밀리치가 있을 때는 받은 패스를 지키질 못하거나 리턴 주는 게 그렇죠. 나빠서 네. 이 전술이 그렇게 빛을 못 발했는데 이날 경기에서도 일류첸코가 홍원진에게 5개의 패스를 리턴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잘 줬다고 저는 보는데 이 아쉬운 건 홍원진 선수는 단 1개의 전진 패스도 기록하지를 못했습니다. 아, 1개도요? 네. 아, 이 작년에 아쉬웠던 방식을 선수가 바뀌면서 다시 꺼내들었지만 결과론적으로 실패로 돌아갔다. 그러네요. 아마 이것은 그 중앙에서 밀집돼 있고 그다음에 수비 3백을 쓰는 부천의 수비를 상대로 일류첸코를 내리면서 홈선을 주고자 하는 아마 의도였다라고 보는데 그리고 이제 파울리뉴 뒷공간을 사용하겠다. 네, 이 패스가 잘 나가지 못하면서 결과론적으로 실패로 돌아가고 어려운 경기를 우리가 했습니다. 하지만 부천이 준비를 더 잘했다라고 보여지는 측면도 있는데, 아까 건너스님께서 이제 우리 롱볼 비중이 높아졌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비가 많이 내린 상황에서의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보여지기도 하지만 중원의 부천의 압박이 굉장히 좋았다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벌써 우리를 상대로 파이법이 나온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부천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나왔다고 보셨습니까? 오히려 경기력으로도 우리를 압도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네, 분명히 비 때문에 패스가 좀 더 길어지거나 아니면 터치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으면서 우리가 준비했던 게 어려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만든 방식이 아쉬운 것도 사실인데요. 그리고 부천의 대처가 말씀하신 대로 좋았던 것도 사실이고요. 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경기에서 권한규 선수가 52개로 팀에서 가장 많은 패스를 기록했는데 골키퍼 양형모에게 가장 많은 패스인 14회의 패스를 보냅니다. 52회 중에. 결국 뒤로 다시 나갔다는 얘기네. 네, 이 부분도 문제시가 좀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좀 전에 여기서 설명드리려고 말을 줄였었는데, 두 번째로 많은 11개의 패스를 이건희에게 보내면서 오른쪽에서의 빌드업을 여전히 노렸습니다. 하지만 이건희 선수는 그전 경기들과 달리 중앙의 홍원진이나 파울리뉴 혹은 브루노 실바에게 단 1개의 패스도 보내지 못해요. 최영준이나 일류첸코에게는 보냈지만 다른 선수들에게는 보내지 못했습니다. 즉 부천의 압박과 포지셔닝이 그만큼 좋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규율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부천이 수원의 사이드 공격에 대한 대비를 잘해왔다라고 하는 건데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3백을 사용하지만 5백 형태로는 잘 안 내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수원과의 경기를 맞아서 중앙 미드필더 박현빈 선수를 내리면서 순간적으로 4백 형태를 사용하거나 빌드업 시에 아니면 아예 내렸을 땐 5백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면서 수비적인 안정감을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방의 3톱의 포지셔닝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보는데요. 전방의 3톱의 경우에는 가운데 원톱이 우리 센터백 선수들 사이의 공간을 계속해서 점유를 해요. 공민현 선수였나요? 그 선수는 아니면 몬타네 선수가 나와서
그리고 나머지 좌우 톱들은 우리 센터백들과 1대1로 마주서는 상황을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좌우 전환 시에 센터백끼리 직접 주고받는 패스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권한규가 양형모에게 보내는 패스가 많아졌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스윙 작업이라고 하죠. 네네. 좌우 전환 작업인데 이게 원래 센터백끼리도 빨리 주고받아야 되는데 골키퍼를 한 번 더 거치게 되면서 스윙 작업이 느려지고 그러면서 전환 작업이 느려지다 보니 느려지죠. 공격 속도도 느려지겠죠. 느려졌다. 이런 식으로 부천이 소율적으로 수원의 빌드업을 방해했고 수원이 거기에 대한 대처가 좀 아쉬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격적인 측면에서도 부천은 상당히 잘 준비해 왔는데요. 부천이 66개의 공격 진영 패스, 공격 진영 패스라는 것은 우리가 늘 말하지만 경기를 세 분할로 나누면 우리 골대 가까운 쪽을 퍼스트 서드, 그다음에 중앙 지역을 미들 서드, 천전방 지역을 파이널 서드라고 하는데 이 파이널 서드에 도달한 패스를 공격 진영 패스라고 해요. 이걸 66개나 기록을 합니다. 수원은 34개의 공격 진영 패스를 기록을 해요. 2배 가까이 많은 숫자를 성공했죠. 제가 지난 팟캐스트에서 부천이 공격 시에는 패스보다 선수들이 직접 운반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는데 오히려 이번 경기에서는 수원이 직접 공격 진영으로 운반하는 경우가 많았고 부천이 빠른 패스로 우리의 사이드를 노린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다소 내려서서 운영하는 수원을 상대로 풀백들이 전진을 통해서 공격을 적극 시도했고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저지하지 못하면서 꽤나 어려운 경기를 해야 했다. 이렇게 봤습니다. 커너스님은 어떠세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 경남전부터 골키퍼의 롱패스가 많아졌는데요. 경남전 이전까지는 수원의 골키퍼의 롱패스가 10개 이하였던 반면에 경남전에는 양영모 선수의 롱패스가 21개, 이번 부천전 늘어나네. 양영모 선수의 롱패스는 19개입니다. 확 늘었네요. 근데 이 정확도가 50%가 안 돼요. 그거는 근데 또 원래 롱패스 자체가 정확도가 떨어지긴 하는데 그렇죠. 떨어지죠. 예,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50%는 상대에게 볼을 헌납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도 제가 언급을 해드렸던 것과 같이 이 만들어가는 축구가 아니라 선 굵은 축구로 컨셉을 바꾼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볼 때. 이거는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만 이민혁 선수의 부재 때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해서?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왼쪽 세밀하게 만들어가는 선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강윤님께서 앞선에 이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왼쪽에서 주로 빌드업을 하다가, 권한규 선수가 빌드업을 시작한 것 자체가 미들에서 받쳐줄 선수가 없었기 때문이지 않을까. 왜냐면, 그래서 사이드로 만들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왼쪽 센터백이 공을 잡았을 때, 이민혁 선수가 왼쪽에 있었을 때는, 이민혁 선수가 충분히 볼을 지켜주면서 공수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잘 했었거든요. 근데 이민혁 선수가 빠지고 홍원진 선수가 그 자리로 들어가면서 홍원진 선수는 뭐 수비적으로는 되게 좋은 선수입니다만 우리가 볼을 소유하거나 혹은 공수를 연결해주는 연결자로서의 역할을 잘해주는 선수는 아니에요. 그리고 또 탈압박에 또 강점이 있는 선수가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공격이 왼쪽에서 시작하던 거를 오른쪽으로 돌릴 수밖에 없지 않았나라는 게 제 개인적인 추측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원을 거치는 플레이보다는 전방을 향한 다이렉트 플레이를 많이 시도하지 않았나 싶고, 이 부천은 강윤님 말씀하신 대로 전방 공격수 3명이 아주 높은 위치까지 올라와서 압박을 가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후방에서 편하게 빌드업을 하도록 놔주지 않고 롱킥을 시도하도록 계속 유도를 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롱킥은 정확하지 않으면서 50% 이상을 상대에게 헌납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또한 부천은 수비 상황에서는 우리의 왼쪽을 막기 위해서 티아깅유 선수를 깊게 내리도록 했고, 공격 상황에서는 반대로 우리의 오른쪽을 집중 공략했거든요. 전반 중반에 브루노 실바와 세라핌의 위치를 바꾸면서 공격 쪽에서는 나름 대응을 잘 했지만 이 몬타뉴의 딸깍 한 방을 막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봤습니다. 여러모로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하는 것에 집중해서 경기를 준비하는 것 같은데 상대를 대비해서의 그런 준비가 부족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는 것만 준비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과 시각이 존재하거든요. 특히나 올 시즌은 그 리그 2에서도 그 타 팀들 그 상향 평준화가 되었다 이런 평가도 있는 상황에서
상대는 또 수원을 만나면 집중적으로 분석해서 나오잖아요. 어떻게든 잡아보려고. 매번 경기를 보면서 상대가 그러니까 준비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오히려 상대에 대한 대응 전략, 뭐 플랜 B가 될 수도 있고요. 경기 중에 이런 교체나 전술의 변화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이게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부천이 우리를 상대하기 위해 준비를 잘한 건 분명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의 준비가 과연 부족했냐? 혹은 대응을 제대로 못했냐? 라고 한다면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경기 장면을 예로 들면 전반전에 왼쪽에서 세라핌이 부천의 티아깅요에게 막히면서 별다른 활약을 못했거든요. 근데 이 티아깅요 선수는 원래 왼쪽에서 뛰는 선수예요. 근데 이제 세라핌을 막으려고 이제 일부러 오른쪽에 배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전반 중반부터 브루노 실바와 세라핌의 위치를 바꿔줬죠. 예. 후반 1분에 브루노 실바와 이기재가 왼쪽을 허물고 오른쪽에 위치하던 세라핌이 중앙으로 가담하면서 선제골을 넣었었죠. 그러니까 나름 대응을 잘 했어요. 또한 올 시즌 부천의 공격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서 경남전과 마찬가지로 수비 라인을 바짝 내렸거든요. 주도권을 내주긴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잘 막아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선수들의 터치 미스, 마지막 패스에서의 아쉬움으로 인해서 좋은 찬스를 날려먹다 보니까 이 경기를 쉽게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지 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부천의 후방 빌드업을 우리가 너무 놔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의 전방 압박에 우리의 패스 미스가 많았듯이 우리도 적극적으로 압박을 했다면 상대도 패스 미스가 많았을 텐데 그 점을 노리지 않은 거는 좀 개인적으로 아쉽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게 후방에서 롱볼 때리는 게 다 살아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리고 우리가 너무 내려앉아서 수비를 하니까 부천이 라인을 올려서 이 공격 진영 패스가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계속 만들어줬어요, 저희가. 참 아쉽죠, 그 부분이. 강윤님은 어떠세요? 이 준비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이 상향 평준화에 대한 얘기는 작년부터 이미 나오고 있었던 얘기고 작년에 이미 상향 평준화가 많이 됐다. 그래서 1위부터 7위였나요? 플레이오프권을 노리면서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이어지고 있고 매 시즌마다 이 K2 리그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올해는 1부 리그에서 뛰던 선수들도 우리 팀 포함해서 적지 않은 선수가 2부 리그로 이적하면서 상향 평준화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죠. 근데 그러면서도 수원은 그 중에서도 여전히 승격 가능성이 높은 리그의 강팀입니다. 스쿼드 몇몇만 살펴봐도. 그렇기 때문에 수원을 분석해서 나오는 경우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있을 예정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하죠. 근데 하지만 또 다시 생각을 해보면 얼마 전에 이제 아직 정확한 자료가 나온 건 아니지만 선수단 몸값 가치가 밝혀진 적도 있었죠. 그쵸. 거기서 보면 이제 수원이 리그에서 이번 시즌도 1위인데 그 정도로 우리는 스쿼드 질에 투자를 좀 많이 한 팀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번 시즌 초에 이제 팬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이번 시즌이야말로 정말로 스쿼드의 힘으로 상대를 눌러버릴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모두가 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전 중이기 때문에 이제 보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팬분들이 많이 답답하실 거다. 물론 저도 답답하니까 그게 예상은 되는데요. 우리가 대응을 못한다라기보다는 저는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인데 작년부터 운이 좀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물론 그런 것도 라고 좀 생각해요. 객관적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런 거 저도 있는 것 같아요. 객관적인- 예. 그리고 이제 이것도 객관적이지 절대 않은 이런 감각의 영역이지만 판정의 영향도 그것도 분명히 물론, 있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부터 그 기대 득점값과 기대 실점값이 높고 낮았어요. 기대 득점값은 높고 기대 실점값은 낮았어요. 그러니까 수비도 잘하고 있고 공격도 잘 만들고 있는데 골이 안 들어간다라는 게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즌에는 골을 넣을 수 있는 그 선수들로 잘 그 작년에 반성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방향성은 틀리진 않았다고 저는 계속 보는 중입니다. 네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지금 벌써 이제 안 좋은 결과로 감독이나 스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저는 방향성 자체는 맞기 때문에 지켜봐야 된다라는 계속 입장을 고수하게 되는 건데 이게 어쨌든 좀 돌았지만 우리가 이제 어쨌든 결과를 보면 저희가 작년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결과로 경기를 보는 경향이 있다. 지거나 비겼을 때 그 기분으로 경기를 보기 때문에 경기가 어떤 실제적인 그 과정보다도 더 나쁘게 봐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데 부천전이 저는 좀 그렇다고 봐요. 부천이 분명히 잘해온 것도 맞고 수원의 대처가 아쉬운 것도 맞지만 우리가 아주 못하고 졸전이었다라고 하려면 그건 또 아니었다. 그러니까 즉 우리도 할 건 하려고 했지만 여러 가지에 좀 따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감독과 코칭 스태프들이 어떻게 분석을 하고 대처를 하고 있는지는 좀 궁금하긴 합니다. 이거는 이제 전문가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솔루션을 낼 수는 그렇죠. 없으니까 예, 이런 생각을 좀 해요. 참 계속해서 이런 형태가 이어지면 결국에는 결과론적이잖아요. 축구라는 그렇죠? 게. 그것도 사실이에요. 승점을 계속 쌓아야 되니까. 네. 그래서 걱정이 되고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이라서 또 좀 하루빨리 좀 저희가 제시하지 못한 솔루션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는 마음뿐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중원을 장악하기 위해서 지난 경기도 그렇고 지지난 경기도 그렇고 투볼란치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오히려 부천의 조직적인 압박에 밀리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즉 중원 장악 실패한 원인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경기만 보면 홍원진 선수에서의 좀 아쉬움, 홍원진 선수가 보여준 패스에서의 아쉬움을 먼저 좀 말하고 싶기는 해요. 선수 개인을 탓하고 이 선수를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경기력에서 보여준 모습에 대한 비판을 좀 하고 싶은 겁니다. 홍원진 선수가 이날 경기에서 전반 45분을 소화하면서 21개의 패스를 성공시켰고 78.0%의 패스 성공률을 기록했습니다. 아주 나빴다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미드필더 치고 좋았다라고도 하기 어려운 수치예요. 왜냐면 후방 미드필더에 가까웠으니까. 전진 패스는 12개의 시도에서 6개를 성공하긴 했지만 공격 진영이라고 할 수 있는 파이널 서드에 도달하는 공격 진영 패스는 단 1개도 기록하지 못했어요. 그만큼 이제 홍원진 선수에게서 공격수들에게 뿌려지는 패스가 좀 아쉬웠다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 일류첸코, 브루노 실바 그리고 같이 볼란치로 출전한 최영준 선수에게도 단 하나의 패스를 연결해주지 못해요. 그만큼 이 홍원진 선수가 패스를 돌리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 세밀한 기술을 가진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 기량에서의 아쉬움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부분은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아쉬웠던 건 전 팀적인 문제였다라고 보는데요. 이 홍원진 선수의 부진에 대해서는 홍원진이 전반전에 기록한 7개의 패스 미스 장면을 제가 모두 다 찾아봤어요. 경기장을 돌려서. 근데 그중 5번이 상대를 등진 상태에서 급하게 전방으로 보내려다가 나오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즉, 뭐, 두 가지 설명이 가는데 부천이 그런 장면을 잘 만들었다와 또 다르게는 수원이 그런 장면에서 홍원진에 대한 도움이 제대로 있어지지 못했다라고 설명할 수 있고 그 외에 7번이니까 나머지 2번 역시 상대의 압박이 있거나 혹은 뭐 급한 옆에서의 도움 수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빠르게 처리하다 보니 나온 장면이었어요. 앞선 내용에서 수원이 부천을 상대로 일류첸코가 내려와서 미드필더들에게 리턴해주는 방식을 준비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일류첸코는 홍원진에게 5번의 패스를 전달하면서 이날 경기에서 일류첸코가 가장 많은 패스를 전해준 선수가 홍원진이었습니다. 네. 그럼 우리는 일류첸코에서 홍원진, 다시 홍원진에서 전방으로 패스를 보내는 방식을 준비해 왔다라고 인식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홍원진이 잡을 때마다 전방에 줄 곳이 마땅치 않거나 아니면 홍원진이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공을 잡게 되는 경우가 연출되었다. 즉 부천의 압박이 좋았고 그것에 대한 수원의 대처가 좋지 않았다. 이 전술을 준비해 왔으면 홍원진이 어쨌든 활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팀의 역할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홍원진 선수 개인에 대한 어떤 비판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너무 가혹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홍원진 선수가 볼을 잡을 때마다 2명 이상의 선수들이 압박하는 모습이 계속 나와요. 이 압박을 우리가 뚫어내지 못하면서 중원장악에 실패한 거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도 전술적인 어떤 수정이나 혹은 다음 경기가 뭐 압박이 상대가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대비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그 수정이 좀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계속 드네요. 경기 중에. 커너스님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비슷한 내용이라서 좀 놀랐고 제가 이번 부천전 선발 라인업에
이규성 선수가 들어가야 했던 이유가 여실히 음. 드러났던 경기였다라고 볼 수 있고요. 공업 영상을 보니까 준비한 대로 뭔가 잘 안 된 것 같더라고요. 부천이 전방에서 강하게 압박을 할 걸 알았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풀어 나올 것이냐도 준비를 한 걸로 보여지는데 이게 경기장에서 구현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투보란치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를 후방의 숫자를 늘려서 수비할 때는 단단하게 하고 공격을 할 경우에는 주도권과 점유율을 높게 가져간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을 건데요. 보통의 상식적으로 그렇게 네. 알고 있죠. 근데 이번처럼 상대의 압박에 밀려서 소위 말하는 때려놓는 축구를 하는 경우에는 이 투보란치의 이점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언밸런스 네. 느끼고. 그리고 이 투보란치를 쓸 경우에는 이 미드필더의 능력과 조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강윤님이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경기에서는 홍원진 선수와 최영준 선수의 조합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홍원진 선수는 8번보다는 6번에 어울리는 선수인데 또 압박에 취약하다 보니까 이 전진 패스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6번에 최적화되어 있는 최영준 선수는 오히려 이번 경기에서도 그렇고 8번 역할로 플레이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전반에 되게 공격이 답답하게 느껴졌던 이유이지 않나 싶고 맞아요. 후반전에 이규성 선수가 들어오면서 저는 후방 빌드업이 되게 안정적으로 잘 됐다라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만약에 투보란치를 계속해서 사용을 하게 된다면 이 선수들의 조합이나 아니면 후방에서의 빌드업 패턴을 좀 변경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홍원진 선수에 대해서 이제 강윤님이 패스미스 장면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냉정하게 말하면 그것 또한 선수의 개인 기량의 부족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네. 애초에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좋게 받을 수 있는 위치에 가 있거나 아니면 상대의 압박이 왔을 때는 그냥 편안하게 우리가 볼을 더 소유할 수 있는 패스를 내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선수가 무리하게 전방으로 패스를 한다든지 아니면 사전에 주변 동료들을 체크하지 못한 상태에서 볼을 받다 보니까 이 상대 압박에 볼을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팀적으로 이 홍원진 선수를 지켜주지 못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수비형 미드필드에서 볼을 잘 다룰 수 있는 선수라면 저는 전혀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후반전에 이규성 선수가 네. 잘 보여줬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 투보란치를 쓰려면 이제 최영준 선수의 파트너를 잘 선택을 잘 또- 하던지 아니면 홍원진 선수를 계속 사용할 거면 이 홍원진 선수가 상대 압박에 이번 경기처럼 밀리는 그런 상황을 좀 피하는 방식을 택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호수님 방금 굉장히 잘 말씀해 주신 게 우리가 지난 경기들에서 홍원진 얘기를 하면서 뭐 농담적으로 치우고 아. 싸고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런 치우는 역할을 맡았었는데 갑자기 이번 경기에서는 보내는 패스를 하는 역할을 맡으면서 굉장히 공경에 취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전술적인 수정을 한 건데 그 수정이 좀 아쉬웠던 부분이다라고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건호스님이 그 말씀하신 거에 굉장히 동의하면서도 홍원진 선수를 위한 변호를 하나 하자면 그 개인적인 기량은 없지만 감독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에 어떤 그런 질책이나 이런 것도 분명히 선수이기 때문에 두려웠을 거다라는 생각은 또 좀 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접근하자면. 인간적이니까. 예, 그러니까 물론 경기적으로 냉정하게 보자면 비판받아야 할 점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이제 포지셔닝이 좀 달라지긴 했지만 어쨌든 이규성 선수는 좀 더 뒤에서 받는 역할이 되면서 안전적으로 소유를 하게 되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자리에서 뛰는 미드필더라면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길러가거나 아니면 아무리 그 감독의 지시가 있다 하더라도 턴오버보다는 안정적인 소유가 더 좋은 거니까 셀프 판단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지시사항대로만 하려고 했던 부분이라고 하면 그것도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라 아쉬운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인간적으로 이해를 하자면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점을 좀 얘기하고 싶었어요. 네, 하여튼 또 해법을 찾겠죠. 또 감독님이 다 찾을 거라도 믿고요. 또 득점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 수원이 이렇게 계속 고전하다가 그래도 경기의 선제골은 수원이 득점하게 됩니다. 첫 골 장면 건어스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후반 1분에 후방에서 고정현 선수가 브루노 실바에게 패스를 준 것을 브루노 실바가 흘리면서 이기재 선수에게 연결이 됐고, 이기재 선수가 측면으로 뛰어들어가는 브루노 실바에게 패스를 주고 오버래핑을 시도합니다. 이 브루노 실바가 이기재의 오버래핑 타이밍에 맞게 패스를 줬고, 이기재 선수가 뒤쪽에서 컷백을 내주는데요. 이때 뒤에서 뛰어들어가던 최영준 선수가 다이렉트로 슈팅을 한 것을 부천의 김영근 골키퍼가 막아냈으나 세컨볼을 노리고 있던 세라핌이 재빠르게 달려와서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너무 일찍 터져가지고 약간 적응을 못했어요. 우산 돌리고 있었거든요, 팬분들이. 그 타이밍이잖아요. 갑자기 맞아. 네. 후반 시작하자마자 터졌죠. 네. 근데 터져가지고 그랬는데 드디어 세라핌의 첫 골이 터졌어요. 혈이 뚫렸습니다. 네, 이제 혈이 뚫렸는데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첫 골에 대한 패널분들의 평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경기에서 세라핌 선수가 눈물을 흘렸었는데 그 눈물에 대한 보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수원이 경기 내내 부천의 압박에 고전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부천 압박의 취약점이 측면 윙백 공간이었거든요. 전반에도 이제 고정현에서 홍원진이 받고 압박 들어오는 거를 이기재한테 내주면서 압박을 풀어나오는 장면이 몇몇 나와요. 근데 그렇게 풀어내는 방법을 알고 있었음에도 좀처럼 잘 활용하지 못하고 계속 롱패스를 시도한 건 좀 아쉬운 장면입니다. 어쨌든 그 공간을 후반 시작과 함께 잘 활용하면서 골이 만들어졌고요. 사실은 세라핌 선수가 골 장면 외에는 되게 부진했어요. 맞아요. 예. 네, 그것도 사실이에요. 네.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반에는 티아깅요 선수에게 막히면서 본인의 장점인 저돌적인 돌파를 보여주지 못했고, 어쨌든 이제 이번 골로 선수 본인이 가졌던 부담감을 좀 내려놓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 경기부터는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네. 또 강윤님의 세라핌에 대한 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라핌 골도 골이지만 이번 경기에서 딱 한 번 좌측을 활용한 완벽한 빌드업이 이루어졌다. 그 장면, 그 장면이 하나만 보면. 네. 그리고 그것을 슛에 이어 골까지 연결해냈기 때문에 대단히 훌륭했다라고도 말하고 싶습니다. 이건 팀적으로 잘해낸 거죠. 네. 네. 그리고 고종현 선수의 깊숙한 부분까지 연결한 패스도 좋았고, 그것도 왼발로. 그리고 제가 늘 강조했던 풀백의 오버래핑이 이기재 선수를 통해서 드디어 나왔던 것도 매우 훌륭했습니다. 이게 결국엔 풀백 뒷공간을 공략하려면 풀백이 오버래핑 말고는 답이 없어요. 아니면 메잘라 선수의 언더래핑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활용하지 않는 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 풀백 오버래핑이 필요하고 그걸 이기재 선수가 해줬기 때문에 좋았다라고 보고요. 또 우리가 센터백의 직접적인 전방 패스보다는 풀백에게 전달 후에 만들어가는 것을 어쨌든 계속 시도를 했는데 이번 골에서는 오히려 센터백의 긴 전방 패스가 통했던 게 좀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도 저는 좀 들었습니다. 우리가 준비해왔던 것보다 과거에 했던 걸 한번 했더니 그게 통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변성환 감독이 그 힌트를 좀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순환 논리가 되는 게 어쩔 수 없는데 작년에 우리가 줄창 측면 공격을 했을 때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파울리뉴 선수가 복귀하면서 중앙에서 만들어가는 공격을 만들었을 때 좋았죠. 그렇죠. 근데 그게 막히면 결국 다시 측면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순환 논리가 되는 거라서 뭐 감독 입장에서도 억울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강팀입니다. 한 가지 창만 가지고 찌르면 되는 게 아니라 네, 창도 찌르고 칼도 찌르고 근데 우린 강팀이기 때문에 총도 쏴야 돼요. 화살도 쏘고. 총이 없어요. 자꾸 구식 무기로만 싸우려고 해요. 칼이랑 창으로만 밀리를 뜨려고 합니다. 원거리 딜러로 싸워야 되는데 발전한 기술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아쉬워서 좀 이 창이 될 수 있는 총이 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식을 좀 더 고안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상대를 좀 괴롭히면 다채롭게 그랬으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역시 아스날 거너스들 총잡이들이 필요하다. 아 그렇죠. 네, 총잡이들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1대0으로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최영준이 이제 김상준으로 교체가 되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다소
지키려고 했던 거였나 싶기도 했는데 우리가 한 골 넣고서 딸깍했으니까 잡거야겠다 이런 면이 있었다고 보시나요? 저는 이제 전반전에 좀 아쉬웠던 홍원진 선수를 후반 시작과 함께 이규성 선수로 교체한 부분과 맞물리는 교체였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러니까 연동성이 있다. 네. 후반에는 오히려 이제 이규성 선수가 더 낮은 위치에서 플레이하면서 그 건호스님이 위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안정적인 후방 빌드업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최영준 선수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위치에서 1차 저지의 역할을 했는데요. 이 김상진 선수가 투입되면서 이규성이 상대적으로 전진하게 되고 김상준 선수가 상대적으로 또 다시 내려오는 역할을 맡게 돼요. 이 상황에서 상대의 왼쪽 공격, 즉 우리의 오른쪽 수비에 대해서 도움 수비를 같이 하던 최영준 대신 이규성이 그 역할을 맡으면서 오른쪽 도움 수비가 좀 헐거워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 교체를 잠그려는 교체였다기보단 다시 선수의 성향에 맞게 효율성을 좀 추구하려는 맞춰줬다라고 라는 교체라고 봤는데, 그게 좀 아쉬웠던 게 결국 되지 않았나. 이규성이 좀 더 전진한 역할을 되면서 그 골장면 보면 박현빈 선수인가요? 쭉 타고 들어오는데 저지가 안 되고 그냥 옆에서 따라만 들어오잖아요. 분명히 이제 그게 최영준이나 홍원진이었으면 태클이 시도가 있어서 반칙으로 끊든 어쨌든 태클을 했을 거라고 보는데, 이규성 선수는 그런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쭉 따라 들어와준 마킹하는 플레이만 보여주고, 그게 이제 물론 그게 잘못이라고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골 장면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그게 좀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그게 잠근 선택은 아니었고 그냥 여러 가지로 좀 안 맞아 떨어졌다. 근데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거는 뭐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수비들의 순간적인 집중력은 아쉬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말씀 들어보니까는 약간 끈끈한 게 좀 사라지지 않았나, 그 포인트부터 그런 생각도 드는데, 건호스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교체할 때 굉장히 좀 의아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한 공교롭게도 교체하자마자 실점을 했기 때문에 이게 뭔 상황인가 싶기도 했고요.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지키려는 교체라기보다는 이 최영준 선수의 체력을 좀 안배한 교체이지 않을까라는 걸로 봤고요. 김상준 선수에겐 좀 죄송한 얘기인데 이 공수 모든 면에서 최영준 선수가 한 수 위이기 때문에 뭐 지키기 위한 교체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렇군요. 이 최영준 선수가 빠지고 나니까 이 선수가 얼마나 잘하고 왜 수원에 필요한 선수인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굳이 의문인 게 그렇게 후반에 종반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체력 안배 차원에서 교체를 해줬어야 됐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후반 시작하자마자 부천이 점유율을 굉장히 높이면서 밀고 올라왔거든요. 근데 최영준 선수가 이제 8번에서 그러니까 이제 오른쪽 메잘라라고 해야 되죠. 오른쪽 메잘라 역할로 하면서 굉장히 많이 뛰었어요. 이미 굉장히 많이 뛰고 공격으로도 엄청 올라갔다가 또 수비할 때는 엄청 내려와서 또 플레이를 했고 스프린트가 많았겠군요. 그래서 이제 부천이 계속 올라오니까 최영준 선수의 그런 기동력이라고 해야 되죠? 그런 것들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김상준 선수를 투입하면서 그런 걸 좀 보완하려고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이제 강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교롭게도 수비가 잘 되지 않으면서 좀 아쉽게 실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어서 바로 실점 장면을 복귀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실점한 부분에 대해서 좀 각자 의견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제 전방에 패스가 들어갔는데 이게 브루노 실바 선수인가 아마 컨트롤 미스를 하면서 볼이 잘려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아마 시작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없었더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전방에서 볼 소유를 잘 했더라면 그런 장면이 안 나왔을 텐데 아쉽네요, 거기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물론 이제 거기서 잘린다 하더라도 수비를 잘 했으면 됐는데, 이게 전방에서 우리가 라인을 내려서 지키는 수비를 하려다 보니까 볼이 그냥 우리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편안하게 볼이 연결이 됐고, 또 갈레고 선수가 맨날 1대1 돌파를 시도하다가 하필이면 또 공교롭게 그 장면에서만 다이렉트로 크로스를 올린 게 몬타뇨 선수의 머리에 맞아서 들어갔거든요. 근데 머리에 맞은 거군요. 헤딩을 한 게 아니고. 뭐 잘 맞았죠, 뭐. 그래서 뭐 수비 집중력이 좀 아쉽기도 했지만
저는 이제 크로스하고 헤딩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것도 예, 사실입니다. 좀 갈레고 잘하더라고. 예, 불운한 실점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또 운이 안 따라줬네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예상하기를 3대1로 둘 다 예상했잖아요. 네. 한 골 정도는 먹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방식이든. 아, 왜냐면 부천의 공격력이 네, 그 전까지 강한, 좋았기 네. 때문에. 예. 근데 우리의 공격력도 못지않기 때문에 그래도 또 골을 넣을 거다 그랬는데 빈공이었던 게 더 아쉬운 부분이었다. 그러니까 공격 전술에 대해서 아쉬웠던 거지 수비가 그렇게 엄청 막 아쉬웠다라고 하기는 어렵다라는 생각도 저도 같이 합니다. 그 이건희 선수가 말씀해 주신 대로 부천의 왼쪽 공격수인 갈레고를 참 잘 막아줬어요. 근데 진짜 이게 공교롭게 단 하나의 크로스를 허용한 것이 실점이 돼서 좀 아쉽고 이것도 뭐 이건희 선수를 좀 옹호를 하자면 여태까지 갈레고가 돌파를 했기 때문에 돌파를 막기 좋은 쪽으로 몸이 더 이 라인 쪽으로 더 쏠려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면서 크로스 할 수 있는 그 방향이 그냥 훤히 드러나졌는데 그거를 뭐 그냥 이제 결과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어쨌든 뒤에 권한규고 그다음에 박현빈을 따라 내려온 이규성이고 있었기 때문에 돌파되는 걸 생각하지 않고 킥 코스를 막는 게 더 효율적인 낫지 수비였다. 않았을까? 이건 네. 콜플레이가 좀 됐어야 되는 부분이다. 뭐이 정도는 좀 지적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뭐 어쨌든 지적이니까 지적하는 거지 지나고 나서 하는 지적이지 경기 상황에서는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을 거고요. 오히려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좌측면으로 박현빈 선수가 끌고 내려와서 갈레고에게까지 편히 패스할 수 있는 그 길에서의 우리가 1차 방어를 하지 못한 게 결국엔 이 실점의 빌미가 됐다. 그게 제일 아쉽다. 아니, 그게 첫 번째로 아쉽다라는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골문 앞에 최소 3명의 선수가 위치를 해요. 권한규, 네. 김상준, 그다음에 고종현. 근데 공의 시선을 뺏겨서 공격수 한 명에게 아무런 방해를 하지 못했다는 것은 요거는 좀 수비 선수들 개개인이 반성해야 될 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난 전남전에도 우리가 비슷하게 실점을 해요.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오른쪽 측면이 뚫리고 그래서 상대의 좌측 공격이 성공해서 거기서 크로스가 올라온 게 그렇죠. 공격수들을 다 지나쳐서 그 전남 선수가 프리 슈팅을 시도하잖아요. 근데 거의 비슷하게 우리의 오른쪽 측면이 뚫려서 중앙에서 헤딩 슈팅을 허용하죠. 크로스에 대한.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그 순간적인 오른쪽에서의 허용 장면이 아쉽다. 이거는 복귀하고 반성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좀 합니다. 네, 이게 진짜 실점을 한 번 당하려면 연쇄 반응인 것 같아요. 뭐 어떤 장면에서 잘못해서 그리고 그 다음 장면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 장면에 우리를 뭘 못했고 이어지는 것 같아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는 것 같은데 잘 정말 복귀해가지고 다음 또 리그 경기에서는 실점을 또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이 경기를 돌아보면 웃을 수만은 없었던 경기였던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다음은 또 화성전입니다. 이 부천전이 차두리 감독한테 힌트를 준 것은 아닌지 걱정도 됐고요. 유독 상대방 감독이 전략가나 전술가인 팀을 만나면은 느낌적인 부분입니다만 우리가 힘을 못 쓴다는 느낌도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은 준비를 잘해 가는데 좀 그런 부분도 들고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좀 강하게 말씀드리는 게 있지만 부천을 못 잡으면 승격할 자격이랄까? 그런 게 없다고 봐도 되는 거 아닌가. 지금 보통 왜 리그 초반 5경기, 6경기 보면은 답 나온다고 보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게 좀 다른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우선 감독의 인터뷰를 통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을 좀 발견했습니다. 이게 어떤 건가요? 꼬투리일 수도 있는데 변성환 감독이 그 인터뷰에서 한 말 그대로 옮기면 이번 나흘 동안 4일 동안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 부분을 선수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했다라고 했는데요. 제가 주목한 부분은 이 점인데 경남전이 지난주 일요일이었고 부천전이 토요일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경기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5일의 시간이 있었는데 4일의 시간을 준비했다라는 것은 뭐 제가 유추해 보면 아마 하루의 휴가를 주어진 게 아닌가라고 싶은데 뭐 이건 확정적인 게 아니고 제가 인터뷰를 통해서 추측한 내용이란 거를 네, 여러분 오해는 없으시길 바랍니다. 네, 추측입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제 경기 치르고 난 다음 날은 출전하는 선수들이 회복 훈련을 중점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 회복이 잘 된 이후부터 다음 경기를 준비를 하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작년에 연승이 끊어지던 순간도 그렇고 이번 감독이 인터뷰에서 추측되는 것도 그렇고 이 회복 훈련의 날을 자꾸만 휴가로 보내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만약 볼 그것이 수도 있겠다. 예. 사실이라면 절대로 그런 일이 이제는 없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감독이 일부러 얘기한 게 아닌가. 선수들이 자꾸 욕을 하니까 들어줬는데 이거 아쉽다. 이렇게 뭐 의혹을 좀 제기해보고요. 이제는 그런 일이 만약에 있으면 안 된다. 뭐 휴식기가 길어진 날에 한 뭐 2주 정도 A매치 기간이 있어가지고 뛰어서 뭐 하루 정도 이틀 정도 쉴 수 있으면 모를까. 이렇게 경기가 이어지는데 하루 놀고 이런 거는 전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어쨌든 그렇고 저는 상대에 대한 분석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좀 얘기하고 싶어요. 이 작년 전남과의 홈경기, 미래에서의 홈경기를 제외하면 우리가 상대 전술을 완벽하게 파괴했다라고 보이는 경기가 저는 없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계속 또 결과를 못 갖고 오던 시점이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경기 중 대처는 좋은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군요. 이날 경기도 건너스님이 좀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오른쪽에서 좋았던 브루노가 어려움을 겪고 또 왼쪽에서 세라핌도 어려움을 겪자 두 선수를 스위칭을 하는 게 결국 골로 이어지잖아요. 그리고 또 뭐 그 미드필더 선수들에 대한 어쨌든 홍원진 선수들에 대한 아쉬움을 바로 적극적으로 반응한 것들 이런 걸 보면 네네. 어쨌든 경기 중에 대한 대처는 나쁘지 않은데 오히려 오늘 아까 설명드렸던 일류첸코를 내려서 사용했던 방법이라든지 측면에서 압박이 좋은 상대로 우리가 기존에 하던 식으로 그 오른쪽 측면을 활용한 빌드업을 하였다는 것들이 결국 잘 먹히지가 않았어요. 네네. 그러니까 시도하는 것은 좋으나 상대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시도들로 보입니다. 결국 네.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분석하는 그룹에서 정확한 리포트를 준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필요하다. 이런 장면들이 우리가 이제 어쨌든 분석관을 많이 늘렸잖아요.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리그가 이제 초반이 다 끝나가니까 반성이 한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는 하게 됩니다. 네, 이 부분 얘기를 잘 해주신 게 작년에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라이벌전 잡고서 약간 그 휴가 달라고 하면 해이해지고, 바로 결과로 나타났잖아요. 음. 이게 지금은 우리 수원이 뭐 2연승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4연승, 5연승을 가야만 벌써 1위랑 4점 차로 벌어졌어요. 그래서 더 다잡아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물론 추측입니다만 그런 부분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커너스님의 의견까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대응을 우리가 잘 못한다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감독님이 맨날 공홈 영상을 보면 화를 많이 내시거든요. 선수들 고개 숙이고 있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에는 제가 작년인가? 팟캐스트를 할 때 훈련 때 하던 게 경기에서 되면 그게 말이 되냐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쓴소리를 했었었는데 이제는 훈련하던 대로 경기장에서 나와야 될 때거든요. 그렇죠. 1년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그리고 선수단의 퀄리티도 엄청 맞아요. 좋아졌기 때문에 근데 계속해서 왜 연습했던 대로 못하냐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왜 못하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선수들한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이제 그 변성환 감독이 준비를 잘 하고 상대의 맞춤 전략도 잘 짜는데 이게 진짜 경기장에서 구현이 안 된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 어쨌든 이제 다시 원래 얘기로 돌아가서 그 작년부터 2연승 이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3연승이 없거든요. 작년부터. 그래서 이번에도 또 3연승이 안 됐죠. 리그에서. 그 부분은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고요. 대진도 그렇고 상대가 말씀하신 대로 우리만 만나면 죽일 듯이 달려들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내야지만 우승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부천이 올해 돌풍을 일으킬 팀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사실 부천을 못 이겼다고 해서 승격할 능력이 없다라고까지는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부천이 대응을 잘 했기 때문에 화성도 대응을 잘 할 것이다 라고도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천이랑 화성은 완전히 급이 다른 팀이고 차범근이 아니라 차범근 하레비가 와도 안 된다. 안 되는 건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꼭 이렇게 말하고 나면 또 이렇게 아주 겁나기도 합니다. 이제는 어쨌든 안 되고 저는 오히려 화성보다는 성남을 좀 더 경계해야 된다라고 요즘에 성남이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화성과 성남을 만약에 격파한다면 뭐 3연승, 4연승까지는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과감한 예측. 네. 근데 그렇게 이겨버리면은 이제 5경기 무패 행진을 달리면서 4승 1무 정도로 가져가는 거라서 그렇죠. 완전 모멘텀 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좀 잘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3연승이 왜 이렇게 없습니까? 그렇게 힘든가요, 이게? 어렵네요, 참. 네, 꼭 좀 3연승 이상의 연승을 좀 가져가 주셨어요. 흐름 타면 또 무섭거든요. 그럼요. 또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비가 내리는 가운데서 팬분들 고생 너무 많으셨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감기 안 걸리셨기를 바라보고요. 이어서 바로 어제 열렸던 경기입니다. 녹음일 기준으로 주중 열렸던 코리아컵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김천을 상대로 원정 경기를 떠났는데요. 먼저 이 경기 보신 감상평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실리인지 포기인지 잘 모르겠는 운영 방식이었습니다. 감독은 주말 화성전을 대비해서 수원에서 주말에 뛸 선수들과 훈련하다가 경기 전에 김천에 도착했고, 출전 선수들은 수석 코치와 함께 김천에서 훈련하는 이원화를 했다고 하는데요. 선수들에게 이 이원화가 동기부여보다는 패배의식을 불어넣은 운영 방식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경기였습니다. 저도 굉장히 공감합니다. 예. 오히려 자신감보다 패배감이 더 축적되지 않았나 좀 싶은데, 계속해서 또 건너스님의 감상평 들어보시죠. 네. 잘 싸웠던 전반전, 불운했던 후반전, 이렇게 봤고요. 전반에 김천이 힘을 빼고 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3백에다가 그리고 굉장히 오랜만에 뛰는 선수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천을 강하게 몰아붙였거든요. 또 잘했어요. 네, 전반전만 봤을 때는 잘하면 이변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 싶었는데 살짝은 불운했던 선제 실점 이후에 김천의 기세가 더욱 살아나면서 우리에겐 아쉬운 결과를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네, 여담입니다만 제가 다니는 회사 저희 팀 동료들이랑 이 경기를 퇴근 못하고 회사에서 봤거든요. 같이. 퇴근 못하고 해요? 안 시키고 해요? 뭐 각자의 판단. 오케이. 근데 저희 멤버 중에 이제 목승원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네. 과묵한 친구인데 그 친구가 전반전 보더니 갑자기 놀래는 거예요. 수원 왜 이렇게 잘해요? 왜 이렇게 수비도 잘해요? 예전에 알던 수원이 아닌데요? 이러는 거예요. 후반전 되자마자 죄송합니다. 저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승원 씨 설레발 때문에 졌네. 그러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아무튼 이제 주중 경기라서 그런지 김천을 상대로 로테이션과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꽤나 과감한 전술 변화, 즉 3백이 나왔고요. 거의 전면 로테이션을 돌렸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 뭐 인류나 파울류 등 아예 교체 명단에도 없었고 확실히 휴식을 부여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추후를 대비한 전술적 실험의 성격이 있었을까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모든 팀들이 지려고 전술 짜거나 선수들이 지려고 뛰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제 경기는 약간 승리를 향한 동기부여가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실험의 목적을 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한 총평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 경기를 던지는 감독은 저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물론 그렇죠. 네. 뭐 변상환 감독님이 사전 인터뷰에서 언급하셨던 것처럼 현재 우리 상황에서는 리그에 더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과감하게 로테이션을 돌렸다라고 하셨는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정확한 진단이었다고 봐요. 다만 전체적인 선수단의 퀄리티에서 우리가 밀렸기 때문에 3백을 사용하면서 수비적으로 좀 경기를 준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부상 복귀나 평소 경기를 못 뛰던 선수들이 출전하면서 경기 감각을 끌어올렸다는 점에서는 뭐 그나마 긍정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뭐 전술적으로 3백을 한번 사용해 보겠다 싶어서 쓴 것보다는 그냥 이 경기 한정에서 컨디션 떨어진 선수들을 점검하고 그다음에 주전조들의 체력 안배의 성격이 좀 강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강팀을 상대로 우리가 공격적으로 갔을 경우에는 좀 허무하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수비적으로 내려앉으면서 이제 한 골자 승부를 한번 노려보자. 노려봤다. 저는 그렇게 그냥 봤거든요. 뭐 물론
뭐 레오 선수가 복귀하면서 뭐 해설진이 레오 선수는 3백에 최적화된 선수라 레오 선수의 적응을 위해서 일부러 3백으로 나온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했었던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그냥 현재 후보 선수들로 스타팅 라인업을 구성했을 때 4백보다는 3백이 좀 더 안정감이 있는 선택이 아니었을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강윤님은 또 어떻게 보셨습니까? 먼저 3백에 대한 얘기를 하면 저도 권호수님과 마찬가지로 김찬전의 한정한 전술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완벽하게 똑같이 생각하고 만약에 3백을 플랜 B로 추가할 거면 선수단을 이원할 필요도 없었을 겁니다. 없었겠다. 네, 다 같이 훈련을 했을 거고 뭐 감독과 코치진이 실리적인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겠지만 경기에서 졌기 때문에 그 생각에는 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게 완전 오히려 급조된 또 네. 그거네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돌아오는 주말 화성전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그나마 실리적인 선택이 반 정도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예, 어쨌든 우리가 이 생각도 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사람 생각마다 다르겠지만 이 축구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뛸 수 있는 사람의 숫자는 한정적이에요. 그것도 벤치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까지도 한정적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경기가 이제 리그밖에 없으면 물론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어떤 일이 벌어져서 어떤 선수가 출전할 수 있게 되고 없게 될지 모르겠지만 주전조라는 게 정해지면 그 선수들로 쭉 가잖아요. 그럼 못 뛰는 선수들이 뭐 좋게 생각하면 우리의 입장에서야 팬들의 입장에서야 내가 열심히 해서 저 주전조에 들겠다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인간적인 마음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불만적인 그런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컵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면서 주전조에 들지 못한 선수들이 계속 뛸 수 있게끔 어떤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도 좀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너무 좀 쉽게 실의적인 선택이라는 명분으로 포기한 경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 그것은 저는 좀 아쉽게 일단 생각을 하고요. 뭐 경기 내용으로 돌아와 보면 저는 정정용 감독의 노련한 운영 방식에 완벽하게 당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우리가 3백을 쓴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더 수비적인 형태를 취하겠다라는 뜻이 되잖아요. 뭐 네네. 감독에 따라 어떻게 전술을 쓰는지 다르겠지만 이 중앙에 3명의 수비를 일단 둔 상태로 플레이를 하니까 우리가 3백을 쓴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해석되는데 뭐 해설이 말한 것처럼 레오가 3백이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적응을 돕기 위해 썼다고 뭐 볼 수도 있겠지만 좀 더 본질적인 이유는 상대적인 강팀인 김천이 우리가 늘 하던 것처럼 전반전부터 강하게 나올 것을 예상해서 수비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상과 달리 전반전에 힘을 오히려 김천이 아꼈죠. 그러면서 오히려 후반에 더 강하게 나왔고 마찬가지로 전반을 잘 지키고 후반에 득점을 노려보려 했던 수원이 김천의 공세를 버텨내지 못하고 나가려다가 끊기면서 버텨내지 못한 경우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결국에는 정종용 감독의 노련한 운영이었고 우리가 그것을 예상하고 대응하지 못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뭐 긍정적인 면을 찾아보자면 일단 레오 선수의 복귀가 굉장히 반가웠고 특히 이제 지난 서울 이랜드전에서 당한 부상으로 한 달 이상 필드를 떠났다가 드디어 돌아왔기 때문에 이게 반가웠고 왼발을 사용한 전개나 킥이 여전히 좋았기 때문에 이 선수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우리 용병 슬롯이 지금 네 자리인데 공격수로 다 쓰고 있잖아요. 예. 이걸 어떻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좀 이제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 선수가 어쨌든 신장이 크고 신체 조건이 좋잖아요. 맨마크에서도 꽤나 단단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선수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좀 필요하다 생각 들고 두 번째로는 부상 의심이 돼서 교체가 됐지만 중앙에서 활약했던 박우진 선수가 꽤 좋았다. 저도 인상 깊게 봤어요. 네, 지난 시즌 경희대 재학 중에 팀에 합류했지만 단 한 경기도 출전하지 못했는데요. 이번 경기에서는 상당히 좋은 활동량을 보여주고 또 몸싸움 부딪히는 것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부딪혀주면서 이 선수가 또 깡이 있는 선수구나, 보여줄 수 있는 선수구나라는 걸 느껴서 앞으로 팀에서 잘 성장해서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박우진 선수 깡 있게 앞으로도 오랜만에 듣네요, 깡.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깡 따고 있는 축구. 아니 아까 정정용 감독님 이야기를 잘 해주셨는데 그 보면은 굉장히 표정이 그러니까 후반에 승기를 잡고 나서부터는 정정용 감독뿐만 아니라 그 코칭 스태프 김천의 코칭 스태프 표정이 굉장히 여유로워요. 좀 화나더라고요. 막 웃고 있는 그런 거 보니까 화가 나더라고. 뭐 그런 점을 봤고요. 앞에서도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전반전은 꽤 잘 싸웠다고 봤습니다. 네, 후반전 김천의 주력 선수들이 들어오면서
우리 팀이 좀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어떤 지점,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밀리기 시작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후반 시작과 동시에 김천이 라인을 올리면서 수원이 전반전에 이럴 거라고 예상했던 전방의 압박을 이제서야 시작을 하는데요. 여기서 전 두 팀의 차이가 드러났다라고 봅니다. 김천이 안전하고 확실한 패스 시도를 통해서 수원의 수비를 피해갔습니다. 압박을 벗어났다라기보다는 저는 좀 피해가는 방식을 잘 사용했다. 그러면서 드리블이 좋은 모재현 선수였나요? 모재현 선수하고 김대원 선수, 박대원 말고 김대원을 활용해갖고 거기서의 균열을 일으키는 방법을 굉장히 잘 사용했다라고 느끼고, 수원은 오히려 김포의 압박이나 수비 상황에서의 포지셔닝을 제대로 해내질 못하면서, 벗어나질 못하면서 김지현이나 좌우 측면을 향한 롱패스를 자꾸 시도하게 됩니다. 뭔데 롱패스 시도 자체는 저는 손발이 맞지 않은 상황에서 꽤 좋은 선택이라고 봐요. 손발이 안 맞는데 중앙에서 빌드업 하다가 끊기면 더 위험하기 때문에. 근데 이 롱패스를 하기로 했으면 거기서의 약속된 플레이가 필요한데, 롱패스에 타깃이 된 우리 선수 외에 그 선수에게 지원해주는 선수가 없어서 경합이 되면 세컨볼을 뺏기고 우리 선수가 받아낸다 하더라도 후속 플레이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렇군요. 허무하게 소유를 상대에게 내주고 그런 점들로 인해서 우리가 더 고전하는 것으로 비춰졌다. 팬들이 보기엔 더 화가 났다라고 좀 봅니다. 예, 아쉬운 것은 우리뿐 아니라 김천도 경기에서 손발을 맞춰본 선수들이 아니었고, 또 오히려 김천이 팀 상황상 매년 스쿼드의 절반이 바뀌는 그렇죠. 그 상황상 손발이 더 안 맞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훨씬 안정적인 패스워크를 보여줬다는 점이 저는 더 아쉬웠다라고 봐요. 한 가지만 더 말하자면 수원이 이날 경기에서 9개의 슈팅을 기록했는데요. 적지 않은 슈팅 시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느끼기에 상대에게 위협적이었다라는 장면은 거의 연출되지 않았습니다. 유효 슈팅이 몇 개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유효 슈팅이 돼도 골키퍼 정면으로 가고 말았죠. 있었나요? 우리도- 유효 슈팅이? 우리가? 네, 우리도 분명히 기회는 만들었어요. 근데 마무리에서의 세밀함이 여전히 아쉬웠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매우 아쉬웠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앞에 말씀해 주신 그 김포가 아니라 김천으로 정정드리겠습니다. 김천입니다. 네. 좀 헷갈리긴 합니다. 네. 제가 하도 이부 리그에 오래 있다 보니까 김천 만날 일은 없고 감히 김포 만날 김천을 일만 있네요. 또 요즘 구독자분들께서 또 틀리면 바로 칼같이 맞아요. 댓글로 정정을 해주시기 때문에 제가 제가 요즘 많이 틀리죠? 죄송합니다. 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김밥 천국이 아니라 김밥 포기. 네, 건너스님 이어서 해주시죠. 지금 김천이 2위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요. 작년에는 아깝게 3위를 했고요. 요즘에 그 레알 김천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걔네는 아침도 못 나가면서 왜 이렇게 동기부여가 잘 되는 걸까요? 그냥 잘하는 건가? 그냥 진짜 잘하는 건가? 그러니까요. 제가 군 팀이 굳이 코리아컵까지 나와야 되냐라는 말을 하려다가 말았는데 어쨌든 말았으면서 왜 하세요? 예. 어쨌든 말이 나왔으니까 했고요. 어쨌든 이 레알 김천이라는 말이 저는 괜히 나온 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스쿼드가 어마어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 기량에서 당연히 저는 밀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점 이후에 우리가 65분에 선수 교체를 하면서 포백으로 전환을 했는데 5분 뒤엔 70분에 또 실점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좀 팀의 사기가 꺾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또 실점 얘기를 해주셨는데 2개의 실점을 했죠. 이 실점에서 2대0으로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실점 이야기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각자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첫 번째 실점은 사실 좀 불운했죠. 김천 선수의 어때서죠? 김천 선수의 헤딩이 레오 선수 맞고 굴절이 되면서 또 골대를 맞았거든요. 물론 김천의 김찬 선수는 끝까지 집중한 반면에 우리 선수들은 집중하지 못했죠. 이 우리 골문 앞에서 수비수들이 집중력을 잃어버리는 모습이 작년부터 계속 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반성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이 두 번째 실점은 박대원 선수가 스로인을 하는데 이 던지면서 선을 넘어가거든요. 선을 넘어가서 던져요. 이거 솔직히 VAR 있었으면은 그러니까요. 네. 바로 골 취소. 네, 근데 이 부분이 좀 명확하게 제가 파울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근데 이 롱스로인을 김경준 선수가 발리슛을 하거든요. 편하게 프리발리하죠. 네, 이 첫 번째 실점과 마찬가지로 집중력 부족에 의한 실점이고 또 해설진이
수비수 입장에서는 매우 수치스러운 실점이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아, 또 그렇게까지 코멘트했군요. 네. 그래서 좀 수치심을 느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강유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수지침이 아니라 수치심을 느껴야 되고요. 뭔 말이죠, 그게? 아픈 침이죠. 네. 수지 손가락에 침 넣는 것보다 수지침. 아, 수지침 아픕니다. 네. 아, 그게 짤이 있는데 수지침 놓는 한의원에서 그 오타를 내갖고 수치심 서비스 아, 그런 짤이 있어 갑자기 생각나서 해봤고요. 죄송합니다. 저만 아는 와. 소리에서. 와, 수치심을 네, 서비스로 수치심. 준다. 아무튼 네, 이제 얘기를 하면 네. 예. 저도 뭐 똑같아요. 지금 써있는 말이 지금 코너스님과 거의 비슷한 게 수비 집중력 문제, 우리의 고질적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걱정스러워. 뭐 이렇게 저도 똑같이 써놨어요.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같은 문제고,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실점 모두 수비 집중력 문제로 결국 먹힌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이 서영욱 해설위원의 말까지 똑같이 옮겨놨는데 상당히 수치스러운 실점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조금 의견이 거기서 다른 게 뭐냐면 서영욱 해설은 롱드로인의 경우에는 공이 느려가지고 오히려 막기가 쉽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옛날에 각이 이제 더 빠르게 네. 각이 오지 않나요? 이게? 그 누구였죠? 타랍? 아닌데? 델랍, 델랍. 로리 델랍. 델랍. 아, 로리 델랍. 그 로리 델랍 인간 투석키의 그 스로인이 맞기 어려웠던 것처럼 궤적이 달라서 맞기가 어렵다라고 전 들었어요. 그 롱스로인의 경우. 근데 박대원이 뭐 델랍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긴 롱스로인이 나오고 그게 생각보다 뚝 떨어지는 그 궤적에 이제 선수들이 예측을 못했다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그 골 장면 보면은 상대 선수 한 명 놓고 그 앞으로 나오는 그 김찬 선수인가 한 명한테 다 시선이 끌려갖고 발리슛을 아까 그 지미스님이 라임했는데 프리발리하게 둡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엔 수비 집중력 문제이기도 해. 이건 또 이제 경기 감각 문제이기도 할 겁니다. 선수들의 경기 감각이 좀 예민했다면 집중력이 됐을 텐데 첫 번째 골이고 두 번째 골이고 감각이 떨어진 상태에서의 수비 집중력이 굉장히 아쉬웠다. 근데 이게 이 선수들뿐만 아니라 수원팀 전체가 갖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코칭 스태프들의 어쨌든 그 피드백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은 좀 합니다. 박대원 선수의 그 롱드로잉이 굉장히 주목이잖아요. 네. 수원에 했을 때 좀 그런 더 많이 나왔었으면 어땠을까. 아니 뭐 던져주면 뭐해요. 헤딩 할 사람이 없었는데 그때는. 아, 참. 그래서 그 박대원 선수 지금 연습 삼아 하신 거라고 보고 수원 돌아오시면 이 롱드로인도 주 무기로 또 공격 루트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저걸 수원에서 했었어야 되는데. 예, 이런 생각을. 빌드업만 잘하는 게 강하게. 아니고 스로인도 잘하네요. 대원이 형은 최고야. 아, 그럼요. 아직도 군생활에 많이 남으신 걸로. 올해 9월인가요? 올해 9월이에요, 벌써. 아,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상병 정도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머리 길이가 너무 길어. 현역대하고 다 똑같아요. 길어. 아, 다 길어. 거기 군생활 그- 편한가 다 봐. 밀리치어야 되는데, 다 밀리치어야 되는데. 그 저기 스포츠 뉴스에서 한번 출동해야 돼요. 예전에 한번 그 기강 잡았잖아. 거기 출동해갖고. 생각해보니까 예전에 이동국 선수 이런 선수들 있을 때는 다 짧게 잘랐잖아요. 네, 제 추억의 만화인 하지메 일보, 더 파이팅의 일보 선수 머리로 뾰족뾰족한 스포츠 맞아, 머리였는데 맞아, 다. 그런데. 네, 요즘 머리가 너무 길어요. 세상 그러니까 좋아졌다. 군대가 네. 편해도 얼마나 편한지 강연목이 한참 고참인데 말이야. 좀 놔두지 그렇게 밀착 마크를 하고 아니, 박상혁도 고참인데. 선임 대우를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아, 그 생각 나만 그렇게 한 거 아니구나. 쟤들이 아니, 제대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좀 봐주지 이랬는데. 내 아들 군번이고 내 손자 군번인데 저것들이 그죠? 아, 참 여기 맞아요. 민방위신 분들 참 예비군도 끝나가지고 군 얘기하면 끝이 없네요. 진짜 다들 웃고 계신데 하여튼 그런 또 이슈가 있었고 참 이게 첫 실전부터 좀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 멘탈적인 부분이 좀 많이 흔들리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는 이 김천전 다루면서 강효님이 처음에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오히려 더 패배감을 가지고 간 게 아닌가. 왜냐하면 선수들 그 세트피스 킥도 그렇고 서로 간의 킥도 그렇고 미스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리고 또 선수들이 고개를 계속 숙이고 있는 반면에 김천 선수들은 웃고 있거든요.
서로,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를 무시하거나 조롱하려는 의미는 아니고 서로 간의 플레이가 굉장히 잘 맞는다. 그러니까 공 하나하나 이제 자신감이 더 붙어서 차는데 우리는 오히려 그 반대이지 않았나. 실수도 너무 많이 나왔고 생각했던 것보다도 폼이 더 기대 이하였던 것 같고 이 부분도 한번 얘기를 마지막으로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직력은 오히려 김천이 더 맞기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인데 네, 저도 그 생각은 했어요. 네, 매년 선수단이 절반씩 바뀌니까요. 근데도 잘해내는 건 전 플레이 방식의 차이가 컸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앞서서 잠깐 언급했지만 김천이 안정적인 패스 시도를 통해서 소유권을 유지했습니다. 어떤 것이 안정적인 시도였냐 하면 우선적으로는 가장 프리맨에게 계속 패스를 줬어요. 굳이 무리하게 전진 패스를 시도하지 않고 그러면서 소유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했고 또 빌드업식으로 전개를 할 때는 프리맨이 아니더라도 그 선수에게 주는데 그 선수 주변으로 한 명 이상이 항상 붙어주는 플레이를 합니다. 그러면서 수비에게는 선택지를 고민하게 만들고 그래서 패스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안정적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뭐 설명은 안 하겠지만 현대 축구에서 말하는 서드맨 런이라고 하죠. 세 번째 선수를 찾는 그 방식이 이제 점점 많은 팀들이 적용하고 있는데 김천도 선수들 수준이 높으니까 이 방식을 어느 정도는 따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확실히 수준 높더라고요. 네. 물론 경기들을 다 보셔서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김천 선수들의 개인 기량에 대한 자신감이 스스로들이 있어가지고 물론 우리와 1대1 상황을 맞이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더라고요. 않더라고요. 예. 뺏겨도 아쉬워하지 않고 바로바로 그냥 그 수비 태세로 전환을 하지 뭐 그런 것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바탕이 돼서 그런 플레이도 가능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보다 활동량이 좋았기 때문에 그런 소유에 관련해서 도움 줄 수 있는 플레이들이 계속 이어졌다라는 생각도 저는 좀 들어요. 수원은 그에 비해서 좀 더 도전적인 방식으로 공격을 시도했어요. 이 도전적인 방식이라는 게 좋게 표현한 거고 나쁘게 표현하면 책임을 회피하는 방식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한테 소유가 불안할 때 빨리 그 사람이 우리 편이 받을 수 있는 패스 받는 사람이 준비됐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패스를 얼른 줘버리고 마는 시기였다라는 생각도 들고 혹은 경합할 수 있는 전방으로 그냥 던져놓는 방식으로 자꾸 사용했다라고 해요. 생각을 해요. 공간으로 던지는 식. 이게 통하지 않으면서 이제 답답한 경기가 되는 건데 위에서 언급한 대로 우리가 공격을 못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슈팅 수가 김천이 12개, 수원이 9개로 뭐 밀렸다고 밀렸을 수 있지만 크게 밀린 건 또 아니었어요. 그죠? 그러네요. 네. 그리고 코너킥은 오히려 우리가 8개, 김천이 4개로 우리가 크게 앞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변찮은 기회를 못 만들었다는 결정짓는 기회를 못 만들었다는 게 아쉽고 그 결정력의 차이가 결국 뭐 개인 기량의 차이니까 그게 컸다라고 볼 뿐입니다. 건어스님 이어서 해주시죠. 네, 저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이날 들고 온 전술입니다. 아무리 후보 선수고 B팀 선수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훈련은 메인 전술에 맞춰서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도 그렇죠. 맞죠. 네. 네, 맞아요. 근데 강팀이 강팀인 이유 중 하나가 선수가 바뀌더라도 기본적인 형태와 틀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건데요. 이날 경기를 한 선수들이 이 3백 훈련을 얼마나 했을까? 혹은 3백에 얼마나 익숙할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좀 어색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두 번째는 역시나 오랜만에 경기를 뛴 선수들이 많았기 때문에 경기 감각에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오랜만에 경기를 뛰는데 평소 호흡을 맞춰보지 않았던 선수들도 있고 또 익숙하지 않은 포메이션이다 보니까 저는 당연히 미스가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주전에서 밀렸던 선수들의 기본 실력이 아쉽기도 했지만 상대하는 김천 선수들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계속해서 밀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김천 선수들이 우리를 상대로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아까 전에 그 의견이 굉장히 뼈아프고 이게 현실인가 싶기도 하고 좀 아쉬움이 크게 진하게 남아있는 거는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우려되는 거는 오랜만에 이 선수들이 폼을 유지 혹은 또 끌어올리기 위해서 나온 선수들이 많았잖아요. 박상혁 선수도 그렇고 강현목 선수도 그렇고 또 강현목이나 이민혁 선수 같은 경우는 원래는 주전이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자신감을 찾아갔어야 되는데 이 경기로 인해서 왜 이렇게 안 풀리지? 난 안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가질까 봐 걱정인데 스스로 좀 냉정해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두 패널 분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선수들만의 잘못은 또 아니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이 경기 뛰어서 경기 감각 올렸다. 이 정도 선으로 냉정하게 이 상황을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개 숙이는 모습이 너무 좀 마음이 아팠는데 얼른 또 좋은 모습을 빨리 보여주셔서 자신감도 빨리 되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코리아컵까지 이야기해봤고요.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작년 변성환 감독님 초기에 포항과 코리아컵에서 만나서 분패했지만 너무나 잘 싸운 그야말로 젖잘싸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박승수, 고정현 선수도 데뷔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당시에도 상황이 포항이 또 리그에서 또 순위가 또 좋았고요. 그런 열세에서 이기고자 하는 마음과 팀 스피릿이 뭔지를 보여주었던 아주 좋은 경기였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김천전은 로테이션 의미가 강했다곤 하나 앞에서 언급했던 그런 포항전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어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평일에 김천까지 원정 가셨던 팬분들 생각했을 때는 더욱 그런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누가 나오던 다음부터는 이런 경기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경기 한 그 결과로 화성전을 위한 주전의 체력 안배와 후보 선수들의 컨디션을 끌어올렸다고 믿고 이 패배 대가가 반드시 다음 경기 승리로 이어지길 바라보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리그로 돌아와서 이번 주 토요일 빅버드 홈에서 화성을 만납니다. 리그에서는 처음 만나는 것 같은데 19년에 FA컵에서 당시 FA컵이죠. 만났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 화성과 지금의 화성은 차원이 다를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즉 7라운드까지 화성이 보여준 전력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화성이 11위거든요. 네. 현재까지는 딱 지금 순위 정도의 실력이라고 보여지고요. 차두리 감독이 원하는 축구가 분명히 있는데 그게 이제 경기장에서 구현이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시간이 지나면 모를까 아직까지는 한 두 수 아래의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수나? 네. 자신감이 돼요. 네. 강윤님은 또 어떠세요? 너무나 재밌는 게 제가 적은 것도 현재 화성은 1승 3무 3패로 리그 11위에 올라있고 화성이 7라운드까지 보여준 전력은 딱 11위급 전력입니다. 라고 적였습니다. 저희가 시즌 초에 전체 순위를 예상할 때 화성을 권호스님이 13위, 저와 세미님은 14위로 예측했는데요. 저희 예측보다 잘해주고 있어서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이 공격 지표를 좀 조금만 살펴보자면 슈팅 수가 총 74개, 경기당 10.57개로 리그에서 10위, 유효 슈팅이 23개, 경기당 3.29개로 리그 11위입니다. 근대 득점은 8득점으로 리그에서 6위예요. 수원이 유효 슈팅이 총 39개, 경기당 5.57개로 리그 2위 수준인데요. 리그 득점은 10득점으로 리그 3위거든요. 그러니까 수원의 유효 슈팅이 39개인데 10점. 근데 그 화성은 23개 했는데 8득점이에요. 그러니까 수원보다 유효 슈팅 대비 득점력은 더 높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아마 자살골이 좀 있을걸요? 맞아요. 두 골인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수원과 비교해봤을 때 어쨌든 지표상으로 찬스는 더 적게 만들지만 찬스 대비 결정력이 더 좋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수비적으로는 7경기 11실점으로 리그에서 12위권인데요. 실점 기록을 좀 더 보면 7경기에서 클린시트가 아예 없이 매경기 실점 중이고 또 그 푸티스태츠 기준으로 화성의 7라운드까지 경기당 기대 실점이 평균 1.41 XGA예요. 근데 기록하고 있는 실점은 경기당 1.57골을 실점하고 있으니까 기대 실점보다 실제 실점이 많다. 즉 허용한 찬스보다 더 실점을 하고 있다. 찬스 대비 더 많은 실점을 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건 수비에서의 아쉬움이 분명히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 분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이런 팀 상대로 혈 뚫어주는 거 아니겠지? 저희가 천안 상대할 때 작년에 천안이 항상 안 좋을 때 이 걱정을 진짜 많이 했죠. 그러면 정말 이거는 승격에 진짜 네. 그러면 변상환 감독 사퇴해야죠. 바로?
아, 그럴 일은 정말 없었으면 좋겠고, 전 건어스님께서 실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예. 근데 화성을 이기는 걸로는 실직할 수가 없는 게요. 이게 지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기 때문에 음. 아, 나 걱정되는데. 3점 먹고 들어가는데 화성 이겼다고 실직하면 안 되죠. 아, 걱정되는데, 나. 작년에 하도 뒤인 게 많아갖고. 네, 어쨌든 우스갯소리로 또 한 얘기고, 그 차두리 감독이 그 부르르페 유소년 코치 때 그 현장 평가가 좋았다는 의견이 많아요. 그리고 또 국가대표팀의 코칭 스태프로도 월드컵 경험도 있고, 지금 화성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러니까 감독으로서의 그런 전술적 역량이나 뭐 어떤 축구를 하겠다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영상이 유명했죠. 재밌게 해. 이걸로 시작하는. 모르면 똑같다. 물어보고. 모르면 물어보고. 아버지의 향수가 좀 났습니다. 근데 이 차두리 감독의 화성이 4-3-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적극적으로 압박을 시도하는 형태를 좀 보여줘요. 근데 좀 재밌게도 경남과 비슷하게 해볼만 하다 싶은 상대한테는 라인을 올리고 압박을 하는데 인천처럼 상대적으로 강팀한테는 내려서서 수비 위주로 플레이를 합니다. 근데 약간 좀 제가 의구심을 드는 건 수비 위주로 플레이를 하려고 하는 건지 찌그러져서 그렇게 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볼 수도 있죠. 아예 왜냐면 밀려서 내려간 걸 수도 있으니까. 전남과 인천 상대로도 어쨌든 압박을 하려는 시도는 보여주긴 했거든요. 근데 결국엔 수비적으로 더 많이 했고 이 포백 형태에서 측면을 이용하는 빌드업을 주로 활용하고 특히 공격 방향 왼쪽 우리 수비 방향으로 보면 이가은이 선수가 있는 오른쪽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려고 들어요. 상대가 압박이 들어온 상황에서도 용기 있게 빌드업을 시도하는 모습은 보여주기 때문에 감독이 선수들을 잘 장악을 했다. 뭐 코치였던 좋았던 평가가 감독에서도 어쨌든 나오는 이루어지고 것 같다. 있다라는 부분은 볼 수 있지만 그 요구한 게 필드에서 잘 구현되고 구현되긴 있다라고는 또 좀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건 이제 선수 질의 문제인지 아니면 감독 코칭 스태프의 자질의 문제인지는 아직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그 빌드업 과정이 세밀하진 또 않아서 상대적으로 오히려 강하게 압박하는 팀들한테는 매우 고전을 하고 있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네, 커너스님은 어떠세요? 리그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화성을 가장 약체로 평가를 했잖아요. 그렇죠. 네. 네. 보강을 어느 정도 했다곤 하더라도 선수단 퀄리티만큼은 분명히 아무래도, 네, 최약체라고 있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강윤님 말씀하신 대로 7라운드 기준으로 1승 3무 3패를 기록했고 진 팀들을 보면 성남, 인천, 전남으로 전남. 그냥 질 팀한테 졌어요. 강팀한테 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감독으로서의 역량이 없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맞아요. 하고요. 이거는 이제 감독의 역량과는 좀 상관없는 얘기인데 제가 이제 라커룸 토크가 있을까봐 그 화성의 구단 영상을 좀 봤어요. 네. 근데 아쉽게 라커룸 토크 영상은 없고 이제 인터뷰 영상만 있는데 인터뷰를 하시는데 문장에 수러가 없어요. 문장이 끝나질 않아요. 아하. 계속 그냥 뭐뭐 이렇게 했는데 뭐뭐 이렇게 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이 어떻게 했고 한 1분을 얘기하는데 수러가 하나예요. 1분을. 오. 그래서 이게 그 논문 쓰면 큰일 날 사람이네. 그래서 이게 우스갯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오래 사셔서 그런지 아하. 한국어 인터뷰 역량은 좀 살짝 부족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지성이 좀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박지성보다 더한 것 같은데. 그래요? 재밌어요. 근데 말을 되게 조리 있게 잘 해요. 그러니까 분석도 잘하고 우리가 왜 졌고 우리는 뭘 준비하고 뭐 이런 거 했는데 이게 수라가 없어요. 그냥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선수들이 준비를 잘했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상대가 강했기 때문에 우리가 밀려날 수밖에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준비한 걸 못한 건 아니고 근데 결국에는 졌기 때문에 우리가 잘하진 않았고 그래서 쉼표만 있네. 느낌 마침표가 없고. 그게 수라가 없어요. 문장에. 그래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끝나요. 인터뷰가. 간 어쨌든 때문에 재밌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또 직접 만나니까 한번 눈여겨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화성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선수를 한번 꼽아보려고 하는데요. 각자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공격에서 백승우 선수하고
그 도미닉 선수를 좀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백승우 선수는 발이 굉장히 빠르고 문전에서의 슈팅력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도미닉 선수는 워낙에 피지컬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이 전방에서 버텨주는 게 좋고 특히나 헤딩이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또 크로스 공격에 약하기 때문에 이 도미닉 선수의 헤딩 딸깍을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 네, 딸깍을 또 조심해야 네,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윤님은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장신의 외국 공격수 도미닉 선수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우리가 시즌 초 예상할 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좋은 피지컬을 가지고 있어서 전반에 다 버텨주는 게 좋다. 그리고 실제로 보니까 헤딩 어쨌든 경합도 괜찮게 잘 해주더라고요. 전민기 선수도 좀 눈여겨봐야 되고, 또 많은 출전 시간을 보장받고 있지만 나올 때마다 좌측면에서 과감하게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주맨이 아닌 2003년생 박주영 선수가 있어요. 동명이. 이 선수도 꽤 눈에 띕니다. 그렇지만 가장 눈여겨봐야 할 선수는 권호수님과 똑같은데요. 백승호 선수예요. 이 선수가 아주 백승호와 이승우를 섞은 상당히 레전드한 이름의 선수인데 안 좋은 쪽으로 오래. 전드가 될 만한 선수인데 어쨌든 이 선수가 공격 상황에서의 기여가 상당히 높아요. 과감한 슈팅도 시도하면서 화성의 공격을 이끌고 있습니다. 2득점으로 팀 내에서 최다 득점 중이고요. 그리고 7라운드 현재까지 13개의 슈팅을 기록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성이 7라운드까지 총 74개의 슈팅을 기록했으니까 화성 슈팅의 약 5분의 1을 이 선수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혼자. 그리고 또 4개의 유효 슈팅을 시도해서 2개의 골을 득점한 거라 슈팅 정확도가 높다라고도 분석할 수 있어서 이 선수에 대해 경계를 해야 되고 선수 플레이를 보니까 그 도미닉 후방에 위치하고 있다가 경합 중에 흘러나온 볼을 다이렉트로 때리려는 시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니 거기에 어쨌든 달라붙는 시도를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백승우의 도전을 우리가 잘 대비하는 것도 중요해 보인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또 우리 수비진 대처를 잘 해야 될 것 같고 또 그 선수들에게 공이 안 가게끔 앞선에서도 대비랄까요? 그런 걸 잘 준비해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라인업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변성환 감독님이 그러니까 이게 잘한 건지 잘못한 건지 그런 평가하자는 건 아니에요. 보통 감독님께서 한 경기가 잘 되면 그 다음 경기는 비슷하게 나오고 그다음에 그 경기가 잘 안 되면 변화를 또 빠르게 갖고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천전을 사실상 성공하지 못했던 경기라고 봤을 때 그 다음 경기 이 화성 경기의 선발 라인업 변화가 바로 나타날 거라고 보십니까? 선발 라인업 예측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천전을 보면 화성전 선발 라인업이 보이지 않을까. 김천전에 안 뛴 선수들이 다 화성전에 나오겠죠. 그래서 수비도 미드필더도 거의 다 그대로 공격수까지 그대로 가지 않을까라 생각하고 지난 저기 부천전과 비교했을 때. 네. 저는 한 자리 변화가 있다면 뭐 이거 건호스님도 비슷하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규성 선수가 홍원진 대신 들어가지 않을까. 빌드업에서 좀 더 원활한 그 전개를 위해서 그런 생각 정도는 해봤습니다. 레오는 아직 그 그러니까 그 선발은 아직 무리라고 판단하시나요? 아니요, 레오 선수 자체는 바로 선발해도 될 정도의 폼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격에서의 시급함 때문에 판타스틱4를 깰 수가 없어서 레오 선수가 들어갈 자리가 없을 것 같다. 만약에 레오 선수 몸이 괜찮으면 고종현이 그대로 들어갈 테니까 한호강 대신 후보로 레오가 이름을 올리지 않을까. 제가 한호강 선수를 좋아하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건너스님 예측 들어보겠습니다. 네, 100% 동일합니다. 네, 강윤님이랑 100% 동일해요. 네. 그 다들 이규성 선수가 이제 그 선발로 나올 때가 됐다고 보시는 거죠? 뭐 그것도 그런데요. 어쨌든 투보란치를 계속 쓸 거면 이제 홍원인 선수가 사실은 경남전에 풀타임을 뛰긴 했지만 그 뭐 전남전도 그렇고 그렇게까지 썩 경기력이 좋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부천전에 선발로 나온 것도 저는 감독의 패착이라고 봐요. 뭐 홍원진 선수가 잘했건 못했건 간에. 그래서 이번에는 홍원진 선수가 안 나오지 않을까? 그 김천전에서도 후반에 또 교체로 들어가기도 했고, 그래서 이규성 선수가 선발로 나올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비슷한 결인 게, 그러니까 미드필더 조합을 짤 때 홍원진, 최영준이 같은 결이고, 그래서 한 자리를 놓고 이 둘이 경합을 해야 되고, 뭐 박상혁,
뭐 이규성, 그 다음에 이민혁 선수 이런 선수들이 또 그 같은, 나머지 한 자리를 가지고 경합을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김상중 같은 경우는 이제 홍원진 선수 자리 그렇게 놓고 경합을 해야 된다고 봐서 홍원진과 그 최영준의 동시 기용은 뭐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것도 있겠지만 이규성의 적응과 이민혁의 부상으로 인한 대체수지 않았을까라고 일단 좀 예상을 해요. 그래서 다 풀스쿼트가 된다면 이제 이민혁과 이규성이 그 자리를 놓고 경합을 할 테고 그다음에 홍원진과 최영준이 경합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당분간은 큰 폼의 상승을 보여주지 않는 한 이게, 예. 이규성의 그 최영준 조합이 주전조고 이민혁이 아마 교체 정도 투입되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김천전에서도 이민혁 선수는 적극적으로 전진 드리블을 보여주는 모습도 보여주고 해서 그게 잘 됐진 안 됐는지는 차후로 치고 시도를 계속 하는 모습 자체는 보여준 건 좋다고 봐서 벤치 정도는 앉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역시나 똑같이 생각을 해주셨고요. 오늘 뭐 브라이언이 없으니까 저도 예측에 포함을 하면 저 또한 이제 이규성 선수가 나와서 그 중원 조합의 플랜 A가 이제 가동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상대가 강하든 안 강하든 똑같이 4-2-3-1에 이규성, 최영준 조합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 이민혁 선수는 후반에 나오거나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이규성 대신에 이민혁 선수가 먼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살짝 해봤는데 그래도 이규성 선수를 먼저 쓸 것 같고 이민혁 선수 후반에 쓰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몰라요. 또 우리 셋이 이렇게 예측했는데 어떤 또 충격적인 라인업을 들고 나올 수도 모르기 때문에 가봐야 됩니다. 또. 자, 이렇게 라인업까지 얘기를 해봤고요. 이제 승부 예측과 득점까지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힘을 발휘해 봤으면 좋겠네요. 각자 예측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2대0 예상하고요. 파울리뇨 선수와 브루노 실바가 득점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브루노 실바, 이용병 선수들이 골을 넣어서 2대0 예측해 주셨고요. 화성이 우리가 공격하는 방향에서 좌측면, 자신들의 수비 방향 우측면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여줄 때가 많아요. 그쪽 뭐 하프 스페이스도 계속 공략당하고 막 이런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윙어인 세라핌 선수, 교체 투입 가능성이 높은 박승수 선수 등이 키맨이 되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이번 경기는 측면에서 열어서 가운데서 득점을 만드는 방식이 좀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좌측면 하프 스페이스에 대한 침투도 적극적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가운데서 잘 버티는 일류첸코의 득점이 예상이 좀 되고요. 제가 이제 파울리노 선수가 몰아넣는 것에 능하다라고 했는데 또 한 번 득점이 끊기면 좀 침묵을 좀 이어갑니다.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천안 시절에는 집중 마크를 당하면서 침묵이 좀 이어진 적도 있고 그렇긴 했는데 그게 깨지면 좋겠지만 또 한두 경기는 침묵하고 다시 또 골을 몰아넣고 이런 식으로 패턴이 보였기 때문에 부천전에 침묵했으니까 이번 경기도 좀 어렵지 않을까 싶고 일류첸코 선수와 또 누군가가 넣어서 2대0 저 똑같이 2대0 승리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2대0 받고 한 골 더해서 3대0 가고요. 일류첸코 하나 넣고 브루노 실바 하나 넣고 후반에 박성수 제가 계속 밀고 있는데 터질 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3대0까지 예측을 해봤습니다. 말을 좀 조심스럽지만 많이 말을 안 할 건데 박성수 선수가 공격 포인트로서 이제 기여를 좀 해줄 때가 되긴 했다. 맞아요. 그래야 되는 때가 됐다. 맞아요. 라고도 좀 생각이 들어서 꼭 득점을 기록했으면 좋겠네요. 그거 관련해서 또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저희가 또 박성수 선수 관련해서도 좀 자세한 얘기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화성전 대비해서 짧게 이야기해봤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거의 2시간을 저희가 녹음을 했는데 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자, 이렇게 리그 한정으로 연승이 끊기긴 했는데 또 무패인 점은 그나마 다행스럽다. 또 긍정적으로 봐야 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 하신 패널분들의 오늘 이 시간 소감 들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난 충남 아산전부터 시작된 공식 경기 무패는 주중 코리아컵으로 깨졌지만 리그는 여전히 4경기 무패를 이어나가고 있어요. 이기지 못하는 것은 아쉽지만 또 지지 않는 것으로도 의미 있는 기록이기에 이 기록을 이어나가고 기왕이면 승리로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화성 이후로 리그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는 성남을 만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죠. 중요하죠. 제가 성남을 못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초반에 너무 잘 나가고 있어서 좀 당혹스러울 정도인데
우리와의 경기에서 지금 성남이 무패인가요? 네, 무패예요. 네, 그 무패가 깨지면서 이제 꺾이는 DTD가 시작- 되죠. 예. 시작점이 우리부터 DTD. 예. 네, 우리와의 경기에서 패배해서 그 꺾이는 시작점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성남을 막 싫어하는 건 아닌데요. 우리가 올라가려면 다 꺾여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 하는 거고요. 맞습니다. 네. 네. 우리가 이제 화성전만은 진짜 꼭 좀 승리를 해야 돼요. 작년에 우리가 천안한테 발미를 잡혔던 기억이 있잖아요. 예. 천안 상대로 2승 1패죠? 1승 2패죠? 홈에서 다지고 원정 가서 한번 약했어요. 이겼으니까. 예. 원정 가서도 극적으로 이겼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리그에서 좀 하위권을 형성하고 있는 팀한테는 저희 승점을 천안 확실하게. 팬분이 예, 좀 우리 영상도 봐주시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분에겐 죄송하지만 천안을 좀 확실하게 이런 천안 같이 하위권 팀을 확실하게 우리가 좀 눌러야 되기 때문에 화성도 우리가 확실하게 좀 세게 말해서 짓밟고 예, 선두권을 올라가는 디딤돌로 좀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부천전 무승부의 코리아컵 탈락까지 우리의 분위기가 좋지는 않습니다만 오히려 리그에만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일찍 와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가오는 화성전을 시작으로 대진이 좋기 때문에 선두권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 기회를 꽉 잡으리라 믿습니다. 네, 이미 강팀들과 초반에 다 만났기 때문에 이 1로빈의 끝부분에 가서는 다 승점으로 반드시 승점 3점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홈에서 열렸던 슈퍼매치였는데 당시 브룩패 소속이었던 차두리 감독이 골을 넣고 우리 서포터 앞에서 양 귀에 손을 갖다 대며 도발하던 세레모니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이후 국가대표에 선발된 염기훈 당시 선수에게 코치로서 물론 장난이었겠지만 즐겁게 그 당시의 세레모니를 재현하던 장면도 기억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즐겁지도 유쾌하지도 않습니다. 갚아줄 때가 됐죠. 꼭 파울리뇨가 골을 넣고 손을 귀에 대는 세레모니로 되돌려 주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상위권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중요하지 않은 경기가 없습니다. 반드시 승점 3점으로 가져갈 경기입니다. 이번 주말 웃으면서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밤도 골다방 크루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차두리 감독의 피로는 간 때문이 아니라 쓰라린 패배 때문이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우리 모두 오늘 밤은 평안한 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차두리 감독이 선수 시절 유명한 짤이 있죠. 차범근 감독과 함께 월드컵 해설을 하는데 한국이 나쁜 판정을 당하니까 이건 사기입니다라고 하는데 차범근 감독이 막 막아세우는 그런 감정을 수원과의 경기에서 저 팀 사기다 느끼고 빅버드를 떠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연승의 제 시발점이 될 화성전을 기대하고요. 오늘 밤도 편안한 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간 때문이야가 아니라 이제 변 때문이야로 이제 두개 바꿔서 정해주셔야지. 변 때문이 하니까 좀 이상한데? 그 변은 아니고. 네. 가슴 갈 거니까. 네. 그래서 반드시 스트레스 팍팍 받고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연들 많이 써주세요.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나와 바다를 넘어 여행을 떠나자 나의 마음의 완이를 또 한 번 더 하얗게 눈이 내리던 그날처럼 나의 마음의 소원을 또 한 번 더 저 하늘의 끝으로 날 데려가 나반다와 저 바다를 넘어 여행을 떠나자 나의 마음의 완이를 또 한 번 더 하얗게 눈이 내리던 그날처럼 나의 마음의 소원을 또 한 번 더 저 하늘의 끝으로 날 데려가 라바
나와 저 바다를 넘어 여행을 떠나자 나의 마음의 완이를 또 한 번 더 하얗게 눈이 내리던 그날처럼 나의 마음의 소원을 또 한 번 더 저 하늘의 끝으로 날 데려가 라반다와 저 바다를 넘어 여행을 떠나자 나의 마음의 완이를 또 한 번 더 하얗게 눈이 내리던 그날처럼 나의 마음의 소원을 또 한 번 더 하늘의 끝으로 날 데려가